자, 회원님들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비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초월적 변증학을 우린 벌써 100페이지가량 읽었어요. 초월적 변증학의 시작 부분과 그 1장 오류 추리 파트를 다 읽었고, 지금 준 선생님께 살짝 업데이트를 드렸지만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분석론에서는 지성의 권리, 지성이 현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와 짝짝짝. 변증론에서는 그 지성을 자꾸 일반화하려는 이성의 어떤 악마 같은 욕동이 있어. 그 욕구를 우리는 분석해 볼 거야. 근데 그 이성이 일반화하는 짓들을 가만 보니까 결국엔 귀열이 세 개로 가더라. 하나는 영혼, 하나는 세계, 하나는 신으로 가는데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끝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요? 세계에 대한 얘기로 가요. 그게 이율배반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초월적 변증학 제2권의 2장 순수이성 이율배반 625쪽부터고, 우리 저술에 이 부를 위한 서론에서 우리는 가령 범주들이 그것의 논리적 도식을 모든 판단들의 네 가지 기능에서 발견하듯이 순수이성의 모든 초월적 가상은 일반 논리학이 이성 추리 일반의 세 가지 형식에서 그 도식을 제공하는 변증적 추리에 의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 얘가 설명하네? 내가 대충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변증적 추리의 첫째 방식은 주관 내지 영혼의 모든 표상들 일반의 주관적 조건들의 무조건적인 통일과 관련이 있었고, 그것은 대전제가 원리로서 수러의 주어와의 관계문제를 언명하는 정원적 이성 추리에 상응했다. 그리고 변증적 논증의 둘째 방식은 가원적 이성 추리에 유리해서 현상에서의 객관적 조건들의 무조건적 통일을 그 내용으로 가지며, 다음 장에서 등장할 셋째 방식은 이 다음 장이 이 밑이 아니라 저 뒤에 다음 장이겠죠. 다음 장에서 셋째 방식은 대상들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조건들의 무조건적인 통일을 주제합니다. 여기 이해되죠? 대충? 현상에서의 객관적 조건들의 무조건 통일, 그리고 대상들이 일반을 가능하게 해주는 객관적 조건들의 무조건적인 통일. 그쵸. 표현 죽여주네요. 첫 번째는 이게 영원 세계 우주를 말하는. 그쵸. 첫째 방식이 표상들 일반의 주관적 조건들의 무조건적인 통일. 그러니까 내 주관은 항상 통일되어 있을 거야 라는 욕망이야. 그죠? 두 번째 방식은 뭐야? 가원적 이성 추리에 유비해서 현상을 이루는 어떤 객관적 조건들이 무조건적인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세계를 이루는 원리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이고, 셋째 방식은 현상이 아니라 대상 일반, 현상조차 넘어선 반드시 옳은 무전제적으로 가능한 신 같은 개념이 있을 것이야 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되죠? 매우 관념론적이죠? 약간 입꼬리 올라가시는 거 보이고. 그런데 초월적 오류 추리가 우리 사고주체 이념과 관련해서 순전히 일방적인 가상을 일으키며 반대 주장을 위해서는 이성 개념들로부터 최소한의 가상도 찾으려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영혼주의 편에 전적으로 유리함이 있지만 이러한 유리한 가상에도 불구하고 영혼주의는 비판의 불같은 심사 속에서는 무산될 수밖에 없네요. 태생적 결함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 니 잘났다 이거. 우리가 이성을 현상들의 객관적 종합에 작용할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성은 그것의 무조건적인 통일 원리를 아주 그럴듯한 외관을 갖춰 타당한 것으로 만들려 생각하지만 이내 우주론적 관점에서 자기 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에 빠지고 만다. 여기서 곧 인간 이성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즉 어느 누구도 뿌리를 파헤쳐볼 필요도 인적으로 올감을 놓을 필요도 없는, 오히려 이성 스스로 그것도 불가피하게 빠져들어가 자연스러운 반정립론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반정립론, 안티테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뒤에 실제로 나오겠지만 봐봐. 이 세계에 태초에 시간의 시작이란 게 있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이성은 놀랍게도 두 개 다 논리를 만들어. 태초에 시간의 시작이 있을 수 있었겠다. 혹은 태초의 시간의 시작이 어디 있어? 그러면 지금은 흘러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양쪽의 논리를 다 만들어서 대립시키거든요. 이걸 반정립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율배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성은 비록 순전히 일방적인 가상이 일으키는 상상적 확신의 졸음을 방지하긴 하지만, 동시에 이성은 자신의 회의론적 절망에 내맡기거나 또는 교조주의적 고집을 세워 반대편의 근거를 듣지도 않고 공평을 취급하지도 않은 채 완고하게 일정한 점을 앞서려는 유혹에 빠진다.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양자 모두 건전한 철학의 죽음이며 그 중에서도 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이성의 안락사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순수이성 법칙들의 이 상추, 곧 이율배반이 이야기하는 분열과 혼란의 등장을 보기 전에, 저 이 분열과 혼란이라는 단어 요즘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게슈탈트 공부하거든요.
우리가 이 대상을 다를 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정당화할 수 있는 약간 해명을 해두자. 난 일체 초월적 이념들을 그것들이 현상들의 종합에서 절대적 전체성과 관련한 것인 한해서 세계 개념들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 자신 오직 이념을 따르는 세계 전체라는 개념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이 무조건적 전체성이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개념들은 오로지 현상들의 종합, 그러니까 경험적인 종합과만 관계하는 반면에 절대적 통일성은 모든 가능한 사물들 일반의 조건들의 종합 순수성의 이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은 세계 개념과 관계는 맺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계 개념과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수이성의 오류추리들이 변준성 영론으로 가는 기초를 놓았듯이 순수이성의 이율 배반은 잘못 생각된 순수이성적 우주론의 초월적 원칙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것은 그 원칙들이 타당함을 발견하게 하고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이성의 상충이나 명칭이 알려주듯이 그 원칙들을 현상들과는 하나를 이룰 수 없는 이념으로 그것의 눈부신 그러나 거짓된 가상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예쁘게 두실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중간만 넘어가면 이상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준상님 괜찮습니까? 합니다. 1절 우주론적 이념의 체계. 이 우주론적 이념들을 하나의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엄밀하게 열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순수하고 초월적인 개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성에서뿐이고 이성은 본디 전혀 아무런 개념도 산출하는 바가 없으며 어쩌다가 다시 지성 개념을 가능한 경험에 불가피한 제한에서 해방시켜, 이거 긍정적음이 아니죠, 해방시켜 그 개념을 경험적 것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그것도 경험적인 것과 연결 속에서 확장하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성이 주어진 조건적인 것에 대해 지성이 조건들 쪽에서의 절대적 전체성을 요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조건자에까지 이르도 종합을 계속해서 경험 종합에다 절대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범주를 초월적 이념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성이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 주어지면 조건들의 전체, 그러니까 저 조건적인 것을 가능하게 했던 단적인 무조건자도 주어진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거 맨 앞에 했던 얘기죠?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첫째로 초월적 이념들은 본래 무조건자에까지 확장된 범주들의 다름 아니며 또한 선험적 이념들도 범주들의 표에 따라 분류된 표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그럼에도 모든 범주들이 여기에 쓰이는 것은 아니고 오직 그에 따른 종합의 계열을 이루는, 그것도 어떤 조건적인 것에 대해 서로 종속적인 조건들의 계열을 이루는 범주들만 쓰인다. 게다가 이성이 절대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조건적인 것에 대한 조건들의 소비를 문제 삼을 때뿐이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결과 계열이나 이 결과들에 대한 병렬적 조건들의 집합이 거론될 때에는 절대적 전체가 요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건들은 주어진 조건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미 전제되는 것이고 조건적인 것과 함께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결과들은 그것의 조건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결과들에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는 과연 이 계열이 종결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마음씨 하나 되기 때문이다. 도대체가 결과 계열의 전체성 문제는 이성이 전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째로 초월적 이념은 원래 무조건자까지 확장된 지성의 범주표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로 모든 범주들이 쓰이는 건 아니야. 오히려 계열을 이루는 종속적인 조건의 계열을 이루는 범주들만 있어요. 왜? 병렬은 관심이 없거든. 종속된 걸 끌어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거든. 그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니 이거 더 읽으면 될 것 같아. 이거 여기서 더 고민하지 말고 더 읽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어진 순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흘러간 하나의 시간을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규정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미래 시간에 관해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현재 이른 조건이 아니므로 현재를 파악하는 데는 우리가 이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취급하려 하든 다시 말해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중지시키든 무언이 흘러가게 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 계열 M, N, O가 있을 때 N은 M에서 볼 때는 조건적인 것이나 동시에 O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이 계열은 조건적인 것 N으로부터 M으로 올라가면서 또한 N으로부터 조건적인 것 O로 내려간다. 이거 논리한 얘기인데 이해되시죠? 대충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오류출이 앞에서 할 때 그 올라가는 계열 내려가는 계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n을 주어진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앞에 계열을 전제해야만 하고 n은 이 성에 따르면 오른쪽 계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n의 가능성은 후속하는 계열에 의존하진 않는 것이며 따라서 후속하는 계열은 역시 주어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소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이다. 뭐 그쵸? 그러니까 원인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조건들의 전체성, 그러니까 무조건자가 요구되는 거지. n으로부터 내려가서 이걸 병렬화시키는 과정에서는 뭐 전체성이 요구되건 말건 끝나고 말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얘기인가요?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좀 반대 얘기 같아서. 주어진 현상에 대한 가장 가까운 조건으로부터 보다 먼 조건으로 나아가는 조건을 쪽에서의 계열의 종합을 나는 배진적 종합이라 부르고, 반면에 조건 지어진 것의 쪽에서 가장 가까운 결과로부터 보다 먼 결과들로 나아가는 계열의 종합을 나는 전지적 종합이라 부르고자 한다. 전자는 전제로 나아가는 것이고 후자는 귀결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해되죠? 전자는 전제로, 후자는 귀결로. 그러므로 우주론적 이념들은 배진적 종합의 전체성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전제로 나아가는 것이지 귀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후자의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의적인 문제이지 순수이성의 필연적인 문제는 아니다. 현상에 주어진 것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거들을 필요로 하지 결과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앞에서 굳이 그 올라가는 계열 내려가는 계열 하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올라가는 계열 내려가는 계열을 배진적 전적으로 말을 바꾼 거고 다시 얘가 있는 이유는 n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작용인 얘기했던 거 기억나? 작용인. 얘는 원인이 있어. 얘의 원인이 되는 거에 원인이 있어. 얘의 원인이 되는 것에 원인이 되는 원인이 있어. 그러니까 이 조건 지어진 것에 조건이 있어. 근데 얘 다음에 벌어질 일, 예를 들어 얘가 내 목구멍을 넘어서 날 취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이 다음의 결과고 얘가 왜 있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걸 오히려 우주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심적 계열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잖아. 그 얘기는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런 차원에서? 네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대충 오죠? 올라가는 계열이 그럼 배진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네네. 올라가는 게 그 조건의 조건, 배진적 뒤로 나아간다. 근데 이건 흘러가는 거니까 이 결과는 이제 전진적이겠죠. 그런데 범주들의 표에 따라 이념들의 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우리의 모든 직관의 두 근원적인 양적인 것, 곧 시간과 공간을 취한다. 시간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계열이고, 그래서 시간에서는 주어진 현재와 관련된 조건들로서 전제는 귀결과 산업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주어진 조건적인 것에 대한 조건들의 계열의 절대적 전체성이라는 초월적 이념은 오직 지나간 모든 시간과만 관계한다. 이성의 이념에 따라 흘러간 전체 시간은 주어진 순간의 조건으로서 반드시 주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간에 관해 말하자면 공간에서는 그 자체로는 전쟁과 배진의 구별이 없다. 왜냐하면 공간은 그것의 부분들이 동시에 모두 함께 있는 것이므로 하나의 집합을 형성하고 이제 계열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좋네요. 나는 현재의 시점을 지나간 시간과 관련하여 단지 조건적인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지나간 시간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겠다. 그치? 지금이 지나간 시간의 조건이 될 수는 없죠. 반대는 될 수 있어요. 반대 될 수 있죠. 저 과거의 시간이 지금이 조건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이 있기 때문에 과거. 근데 분명히 현재가 과거를 구원한다는데 이상하다. 그건 러시아죠. 러시아 얘기? 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단지 흘러간 시간에 의해 비로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간의 부분들은 서로 간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되어 있으므로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는 달리 그 자체로 계열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간의 잡다한 부분들은 의 종합은 순차적이므로 시간상에서 일어나고 한 계열을 하며 한다. 집합된 공간들, 예를 들어 한 루테네의 푸스들이라고 했네요. 집합된 공간들의 이 계열에서 하나의 주어진 공간으로부터 계속해서 덧붙여 생각된 공간들은 언제나 앞선 공간들의 한 개의 조건이므로 한 공간의 측량 또한 한 주어진 조건적인 것에 대한 조건들 계열의 종합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만 조건들의 쪽이 그에 따라 조건 지어진 것이 놓여있는 쪽과 그 자체는 구별되지 않고 따라서 공간에서는 배진과 전진이 한 가지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공간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개 지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한계 지어진 공간을 다른 공간을 자기 한계 조건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또한 조건적인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공간 표상은 계속된다. 그러므로 한계지음의 관점에서 볼 때 공간에서의 진행 또한 하나의 배진 이후 조건들 계열의 종합의 절대 전체적인 초월적 종합은 공간에도 드러는 만든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데요. 이해 안 돼요? 이게 여기 지금 볼드 처리는 한계 조건이라는 얘기가 잘 이해 못. 그러니까 생각된 공간들을 초점 맞추는데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되나? 뭐 이렇게 가볼까? 이 방의, 이 맥주가 놓인 공간의, 이 안의라는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간 표상은 계속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한계를 안 지으면 이 도시의, 이 나라의, 이 지구의 뭐 이 지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어느 한 공간을 표상한다는 거는 어느 한계 구역을 일단 짓고 그 구역을 한번 다시 짓고 그 구역을 한번 다시 짓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폐진일 수 있다. 조건들의 연속일 수 있다. 그런 소리. 그래서 들어는 맞는다. 가능은 하다. 그래서 나는 흘러간 시간에서 현상의 절대 전체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공간에서 현상의 절대 전체성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다. 그러나 물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가능한 것은 앞으로 결정될 것이다. 다 썼으면 이런 건 지워 이놈아. 다 썼으면 이런 건 떼고하면서 지워야지. 둘째로 이렇게 공간에서 실제적인 것, 다시 말해 물질은 그것의 내적 조건들이 그것의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더 먼 조건들인 그런 조건적인 것이다. 아까 한 말이죠. 부분들의 부분. 그래서 여기서도 이성이 그 절대 전체성을 요구하는 하나의 배진 종합이 발생하는데 이 절대와 전체성은 다름 아니라 완전한 분할에 의해 곧 물질의 실제성이 무로 사라지는 것은 물질이 아닌 것, 즉 단순하고서 사라지면 성립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여기서도 조건들 결국 무조건적 이르기까지 전진이 있다. 그러니까 공간의 공간의 전진의 끝은 분자. 공간이라고 더 부를 수 없는 단위가 뭐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끝은 큰 게고 앞으로 작은 게고 크기에 대한 얘기가 결국 크기에 대한 얘기. 구분무조건이 그립습니다. 그만 좀 그리워해라. 언제까지 그리워하냐? 평생을 그리워하냐? 셋째로 현상들 사이의 실제적 관계의 범주들과 관련해서는 실체와 그 우유성들의 범주는 초월적인 힘을 맞지 않다. 다시 말해 이 범주와 관련해서 이성은 조건들을 배진적으로 삼식에 들어갈 아무런 근거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유성들은 상호 등위적이고 아무런 계열도 이루지 않는 말이다. 실체와 관련해서 말할 것 같으면 우유성들은 본디 실체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 자신을 실존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초월적 이성의 이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 실체적인 것이라는 개념이겠다. 그러나 이것은 다름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일체 수로 없이 순전히 초월적 주어만을 생각하는 한에서 자존하는 대상이 일반이라는 개념을 의미하고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현상들의 개혁에서 무조건 전반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실체적인 것이 그 현상들의 한 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바로 똑같은 말이 상호성의 관계에 있는 실체들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이것들은 순전한 집합물로 아무런 계열의 지표도 갖지 않는다. 이것들은 상호 간의 가능성의 조건들로서 종속되어 있지 않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같은 말을 그 한계가 결코 그 자체로가 아니라 항상 다른 공간에 규정된 공간들에 대해서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오로지 인과성의 범주만이 남는다. 인과성의 범주는 어떤 주어진 결과에 대해 원인들의 계열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조건적인 것인 결과로부터 조건적인 속보력 이성으로 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상 현상들에 대한 이 이율배반적 우리의 아이디어는 얘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어떤 그 우연적 존재자가 실체도 아니다 이런 문제는 일단 제쳐놓고 인과성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어. 얘가 왜 여기 있지? 원인은 뭐지? 그 원인은 뭐지? 원인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고. 넷째, 가능한 것, 현실적인 것, 필연적인 것 등의 개념은 아무런 계열을 이끌지 않는다. 다만 현존에서 항상 조건적인 것을 간주할 수밖에 없는 한에서 우연적인 것만은 예외다. 우연적인 것은 지성의 규칙에 따라 하나의 조건을 지시하고 이 아래에서 조건이 보다 상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성은 마침내 이 계열의 적성에서 무조건적인 필연성과 맞추게 된다. 야, 무조건적인 필연성과 맞추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잡다의 종합에서 계열을 반드시 이끄는 것을 골라낸다면 네 항목의 범주에 따른 4개의 우주론적 이념이 있을 따릅니다. 1번 모든 현상들이 주어진 전체의 합성의 절대적 완벽성. 2번 현상에서 주어진 전체의 분할의 절대적 완벽성.
셋째, 현상의 발생의 절대적 완벽성. 넷째, 현상에서 가변적인 것의 현존의 의존성의 절대적 완벽성. 앞에 4개가 이거래요. 잘 모르겠는데 넘어갑시다.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적 완전성의 이념이 다름 아닌 현상들의 해명에만 관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물들 일반의 전체라는 순수 지성 개념에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현상들은 주어진 것으로 고찰되고 이성은 그 현상들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이 한 계열을 이룬 한에서 그 조건들의 절대적 완전성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에 의해 현상이 지성의 법칙들에 따라 해명될 수 있는 절대적 완전한 종합을 요구한다. 예? 지금 뭔 얘기란 거야 여기서? 아니,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읽을게요. 현상들의 해명에만 관계하는 것으로 사물들 일반의 전체는 순수 지성 개념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 주어진 것으로 고쳐야 되고, 이성은 그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한 계열을 이루는 한에서 그 조건들의 절대적 완전성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에 의해 현상이 지성의 법칙대로 해명될 수 있는 절대적 완전한 종합을 요구한다. 살짝 아리까리하네. 둘째로 본래 이성인 이 조건들이 이 계열로서 그것도 배진적으로 지내는 조합에 찾은 것은 오로지 무조건자뿐이다. 말하자면 모두 합해서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전제도 앞에 두지 않은 전제들의 계열에서 완전성뿐이다. 그런데 이 무조건자는 항상 계열의 절대 전체성에 들어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상수에 표상한단 말이다. 그러나 이 절대로 완성된 조합이란 다시금 이념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우린 적어도 미리 그러한 조합이 과연 현상들도 가능한지 어떤지 알 수 없단 말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감성적 직관의 조건들 없이도 순전히 수세 개념에 표상한다면 우리 곧바로 하나의 주어진 조건적인 것에 대해 서로 종속하는 조건들의 전개를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 조건적인 것은 이 조건들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말이다. 그러나 현상들의 조건들이 주어진 방식에 특수한 제한이 있다. 그 직관의 잡다의 배인적으로 완전해야 할 순차적 종합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완전성이 감성적으로 가능한 건 아직 문제이다. 그러나 이 완전성의 이념은 그것을 충전하게 경험을 연결시키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이성에 놓여있다. 오케이? 그러므로 한 주어진 조건적인 것에 대해 조건들의 계열 표상한 범주들의 안내에 따른 현상에서 잡다의 배인적 종합의 절대 전체성에는 무조건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전체성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립할 것인가는 일단 미결로 남겨둬도 좋다. 그래서 이성은 여기서 전체성의 이념에서 출발하는 길을 취한다. 이성은 본래 무조건자를 궁극으로 가짐에도 말이다. 뭐 일단 알겠어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무조건자가 이미 그 현상을 배진적으로 모아서 봤을 때 조건의 전체성이라는 그 이념이 일단 작동하고 있고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왜 가능한지 같은 건 일단 안 물어봐도 된다. 일단 무조건자에 대해 우리가 볼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데야 또 그렇다 치자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무조건자를 순전히 전체 계열을 성립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계열 안에서 모든 항들이 예역 조건이 지어져 있고 단지 그 항들의 전체만이 절대로 무거워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배제는 무한하다고 한다. 또는 절대적 무조건자는 계열의 한 부분일 뿐이므로 이것에 계열의 여타항들이 종속화돼 그것 자신은 다른 어떤 조건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 그러네. 근데 절대적 무조건자라는 게 있다면 진짜로 종속 안 하는 무언가라고 우기거나 이것도 뭔가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무한소급 개념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네. 그죠? 우기거나 못 찾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네. 전자의 경우에 보다 앞서는 부분들의 계열은 한계가 없다. 즉 시초가 없다. 다시 말해 무한하다. 근데 무한하면 어떻게 전체가 주어집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얘기죠.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계열에서 배제는 결국 완성되지 않고 그래서 단지 가능적으로만 뭐라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계열의 첫째 것이 있는데 이것은 흘러간 시간과 관련해서 세 개의 시초, 공간과 관련해서 세 개의 한계, 공간의 한계 내에 주어진 전체 부분들과 관련해서 단순한 것, 원인과 관련해서 절대적 자기활동성, 가변 사물과 현존과 관련해서 절대적 자기필연성이라 일컬어진다. 그죠?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로 앞장에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 무조건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현상에 대해 이걸 얘기할 때 현상에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을 우리가 계열화시킨다고 하면 무조건 맞는 절대적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절대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 절대적 무조건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자란 말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조건 없이 오르는 걸 무조건자라고 해요. 근데 절대적 무조건자라고 하는 건 그 계열의 전체성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드러났다고 한다면 계열의 첫 번째가 있는 거네? 그럼 이건 무한한 게 아닌, 절대적 무조건자가 아닌 거 아닌가? 플러스 이게 계열의 첫 번째 게 아니라고 한다면 무한히 소급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아리까리하죠? 이미 여기서 반정립이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그 분자 안에 어떤 어느 지점까지 가면 이거보다 작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무한히 작을 수도 있다. 이미 둘 다 가능한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B446에 세 개의 시초가 있다? 없다. 세 개의 한계가 있다? 없다. 단순한 실체가 있다? 없다. 절대적 자기활동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운가? 난 언제나 종속적인가? 혹은 절대적 자연필연성이라는 게 있는가? 이거 있다 없다에 대해서 다 들여다볼 거예요. 이제부터. 아니 신 얘기 안 한다고 지금 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아니야 근데 약간 달라.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잠깐 얘기했죠. 세계 개념과 연관짓는 더 큰 개념이 있고 이걸 다 세계 개념까지만 얘기하겠다. 여기까지 일단 이 사람 관점에서 세계 개념인 거야. 신은 훨씬 더 절대조차 절대로 만들어버리는 약간 그런 거고. 우린 지금 그 서로 엇갈려 통용되는 세계와 자연이라는 두 표현을 가지고 나투라, 벨트, 나투라, 그죠? 전자는 모든 현상들의 수학적 전체와 이것들의 종합의 전체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큰가 작은가, 다시 말해 그 종합의 합성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분해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동일한 세계가 자연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세계가 역학적인 전체로 고찰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이때 사람들은 세계를 하나의 양으로 성립시키려고 공간 시간상의 지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들의 현존에서 통일성에 주목한다. 이때 일어나는 것의 조건은 원인이라 일컬어지고 현상에서 원인의 무조건적 원인성은 자유라고 일컬어지며 반면에 조건적인 원인성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자연 원인이라고 일컬어진다. 현존하는 것 일반에서 조건적인 것은 우연이라고 일컬어지고 무조건적인 것은 필연적이라 일컬어진다. 그리고 현상들 무조건 필연성은 자연 필연성이라 일컬을 수 있다. 오케이? 그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념들을 나는 위해서 우주론적 이념들을 명명했다. 그렇게 한 것은 한편으로 세계란 모든 현상들의 총괄을 의미하며 우리의 이념들 또한 현상을 가운데서 오로지 무조건자만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라는 말은 초월적 의미에서 실존하는 사물들의 총괄의 절대에서 전체성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종합의 완전성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의 이념들이 모두 초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념들의 객관이고 현상들을 종류상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지 예지체들이 아니라 감성세계와만 관계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을 모든 가능한 경험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추진한다는 점에서 내 생각의 이념들을 모두 세계 이념들을 부르는 것이 매우 적절한 일일 수 있다. 배진이 추구하는 바 수학적 무조건자와 역학적 무조건자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앞에 두 개를 좁은 의미에서 세계 개념들이라 부르고 반면에 나머지 두 개를 초험적인 자연 개념들이라고 부르겠다. 이해돼요 이거? 앞에 두 개가 뭐야? 앞에 두 개가 뭡니까? 수학적 무조건자랑 역학적 무조건자 아니에요? 아니요. 수학적 무조건자가 두 개 있고 역학적 무조건자가 두 개 있어요. 수학적 무조건자는 시초 한계, 시간 공간. 아, 이거 분주한 거는 역학적 무조건자는 자기 활동성, 자연 필연성. 그럼 각각 두 개씩이에요? 두 개씩 하겠다. 이해되시죠? 그럼 단순한 것은 어디 갔어요? 응? 단순한 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 근데 제 기억에도 4개만 하거든요, 이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설정 무모. 뭐야, 여기 앞부분에 놓쳤어. 이 구별은 당장 뭐 중요할 게 없지만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대충 됐죠? 여기 이 부분 단구를 읽어야 되나? 굳이 안 읽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을 약간만 그 보충하자면 그 우리 분석론 할 때도 수학과 자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범주표 얘기할 때 질과 양은 수학적인 범주고 그 필연이나 어떤 가원이나 이런 얘기가 그 역학적 범주였어. 그리고 역학적 범주가 가능하다는 거는 자연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뭐 안 나왔지만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수학적 논리학적 개념 아래서의 이율 배반이 있어. 크다 작다 먼저다 나중이다 단순한. 그리고 역학적 이율 배반이 있어요. 세계라는 게 있어서 이 세계의 어떤 필연적인 게 존재하냐 아니냐, 혹은 그 인간에게 뭐라 부르니 이거 자율성이 아니야. 그래, 자유가 있느냐 자결동성이 있느냐. 여기서 역학적 이율 배반에서부터 실천성 비판으로 가요. 자기 활동성이 있느냐 그래서 계열상 자기 활동성이 없는 것처럼도 보여. 아니야, 근데 인간은 자기 활동성이 있어. 나는 지금 아무 곳에 종속받지 않고 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인간만이 덕을 가져요. 그렇게 가거든요. 이게 그냥 그 배경 설명이고 설정 스토리 설명이고. 당연히 이 역학적이라는 개념은 뉴턴의 영향을 받았겠죠. 뉴턴 얘기죠 이거는. 수학적 무조건은 약간 좌표 같은 거나. 그쵸. 데카르트. 그러니까 데카르트계의 어떤 영원 얘기도 사실 데카르트 얘기였거든요. 좌표 평면은 무한한가? 기념상으로 무한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그 시그마 쓰지 말고 무한에 대해 생각해볼까?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역시 이과셔가지고 이런 얘기가 빨라. 야, 이게 더 지금 뭐 도덕 얘기할 때보다 이때가 훨씬 편하시죠. 약간 편안하시죠. 칸트가 매우 수학적인 철학자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카르트만큼은 아니더라고요. 반정론까지만 읽으실 건데 이거 어떻게 좀 읽으시죠. 표현이 괜찮은 거 맞아요? 목이 마른 건 아니죠? 제로 좀 사오지 그랬어. 눈치 없이. 그러게 눈치 없다. 제로는 사왔어. 너무 관성이 젖어가지고 과거에 내가 그만 현재에 나에게 작용해버렸다. 너 종속적이야? 자 갑시다. 정림론, 반정림론, 정림론을 교주적 이론들의 총괄이라 할 때 나는 반정림론을 그 반대의 교주적 주장들이 아니라 한편에 대해 다른 한편이 우월하다는 찬동을 보임이 없는 외관상 교주적 인식들의 상충이라고 정의한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정립, 반정립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는 정립이 교주적 이론들이고 반정론이 그 반대쪽 교주적 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그 두 개 다 일관 교조적이어 보이지만 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두 이론의 상충이라고 부르겠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정립론은 일방적인 주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보편적 인식들을 오로지 이성 상황의 상충과 원리 원인되면서 고찰한다. 초월적 반정립론은 순수 이성의 이율 배반 및 그것들의 원인 결과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단지 지성 원칙들의 사용을 위해 경험 대상들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감히 경험의 한계 넘까지 확장하고자 하면 경험 중에서 확증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반복을 들을 필요도 없는 궤변적인 정리들이 생긴다. 이런 정리들은 모두 그 자체로는 경험이랑 상관없어지면 그 자체로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필연성의 조건들을 이성의 본성 중에서 발견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논리학으로만 보면은 뭐 막힐 게 있겠냐고. 막힐 게 없지. 이성 얼마나 잘해 이거. 다만 문제는 불행한 것은 반대편 역시 타당하고 필연적인 주장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되죠? 이게 정립과 반정립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율 배반인 거고. 그러므로 순수 이성의 그러한 변형이 자연스럽게 된 물은 다한 것 같다. 1.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메타 이율 배반이야. 도대체 본래 순수 이성은 어떤 명제들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율 배반에 빠지는가? 둘째, 이 이율 배반은 어떤 이유들에서 기인하는가? 셋째, 그럼에도 이 같은 모순 중에서도 과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성의 확실성으로 길이 열려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이율 배반을 실제로 싸움을 시켜볼 거야.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를 지금 싸움을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수 이성의 변증적 정리는 그것을 모든 괴면적 명제들과 구별해주는 이 점을 그 자체로 가져야만 한다.
곧 그것은 사람들이 단지 어떤 임의의 관점을 제기하는 자유적인 물음과 관련된 점이 아니라 모든 인간 이성이 진행의 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음과 관련된 것이다. 둘째로 그것의 반대와 더불어 사람들이 그것을 통찰하면 곧바로 사라지는 단지 기교적 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된 때조차도 비록 기만하진 않지만 착각의 밭에 즉 해를 입게 되지 않을 수는 있을지언정 근절시킬 수는 없는 그런 자연에서 불급한 가상을 수반한다. 뭐 어려운 게 없죠. 그러한 변증적 이론은 경험 이념들에서 지성통일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이념들에서 이성통일과 관계한다. 이념들의 조건은 그것이 첫째로는 규칙에 따른 종합으로서 지성에 부합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종합의 절대 통일로서 이성에 부합해야 하므로 만약에 그것이 이성통일을 합치하면 지성에 대해서 너무 크고 지성에 알맞은 이성이 너무 작게 될 것이다. 유럽도 도대체가 모순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람들이 제한으로 해보려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배적 주장들은 변증적 싸움터를 연다. 이 싸움터에서는 공격하도록 허가받은 편이 우위를 차지하고 순전히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편은 확실히 패배한다. 그래서 씩씩한 기사들은 그들이 좋은 일을 책임지고 맞든 나쁜 일을 책임지고 맞든 만약 그들이 마지막 공격할 우승을 하고 상대방의 세원식 견디로 속박되지 않도록 마음만 쓴다면 승리의 월경을 쓸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상상해볼 수 있듯이 이 경기장에는 예보다 충분히 자주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았고 양편이 많은 승리를 쟁취했으나 이를 결말지는 최후의 승자를 위해서는 상대편에게 다시금 손에 무기 드는 걸 금지함으로써 좋은 일을 수호하는 자만의 자리를 찾아도록 배려되었다. 불평부당한 심판자로서 우리는 이제 싸우는 자들이 다투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완전히 접어두고 그들의 일은 우선 그들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대버려둬야만 한다. 그러니까 장수풍뎅이 편들지 말라고. 그 왕 같은 사람이나 그 당대 과학 같은 사람들이나 뭐 그 당대 그 사정이 좋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교회가 야 태초에 시간이 있어서 없어서라는 질문을 봤을 때 싸우고 있으면은 야 이 새끼 조용히 안 해 이 새끼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뉴트럴하게 싸움을 붙여보자. 이 중립에 대한 강박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지금 별로 농담이 안 웃기거든. 근데 지금 쓰면서 낄낄댔을 것 같아. 이게 약간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아마 그들은 서로를 해치기보다는 서로 지쳐서 그들의 싸움에 쓸데없음을 스스로 통찰하고 좋은 친구로 서로 헤어져야 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 있죠 아직. 주장들의 싸움을 눈여겨보는 오히려 싸움에서 유발하는 이 방법은 마치 한편에서 모르는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싸우는 생각 어쩌면 한낱 환영 즉 각자가 헛되이 붙잡으려 애쓰지만 설령 아무도 그게 반대하지 않더라도 그로서는 거기서 아무것도 어쩌면 환영이 아닐까 어떨까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수행 방식 회의적 방법을 일컬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방법은 가능한 한 어디에도 인식의 신뢰성과 확성을 남기지 않게 모든 토대를 무너뜨리는 기교적인 학문적인 무전적 회의주의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왜냐하면 이 회의적 방법은 그러한 양편에서 성실하게 생각하고 지성으로서 이끌어간 싸움에서 오해점을 발견하감으로써 확실성을 지향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것은 현명한 입법가들이 소송 사건에서 판사들의 당혹스러운 바탕으로 그들의 법률의 결함과 부정확한 규정들로부터 자신들을 위한 교훈을 놓고 마찬가지다. 법칙에 적용해서 드러난 이율 배반은 우리의 제한된 지혜에서는 법칙 정립의 최선의 시험대다. 이를 통해 추상적 사변에서는 자기의 착오를 쉽사리 인지하지 못하는 이성이 그의 원칙들의 규정에서 요소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완전 쉽죠? 지금 막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싸움판의 룰 말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게임의 룰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회의적 방법은 본래 초월적인 본질적인 것으로 다른 탐구가 없어도 되지만 이 이율배반의 영역에서만은 불가결한 것이다. 수학에서 회의적 방법을 사용하는 건 불합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그치 불합리하죠. 이짓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잘못된 순간에 대해서 없어지면 실험 철학에서는 결정을 믿는 회의는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원인이 있을 수 없으면 그것이 좀 더 빨리 발견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종래 분쟁을 결정할 궁극적 수단 경험 중에 있으면 경험 중에 틀림없이 있다. 도덕도 그것의 원칙을 모두 구체적으로 실천할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근데 봐봐. 수학에서도 이 방법 안 돼. 실험 철학에서도 이 방법 안 돼. 윤리학에서도 이 방법 안 돼. 실험 과학이겠죠? 근데 초월 철학에서만 이 짓을 해야 돼요. 왜? 경험이랑 상관없으니까. 뭔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에 반해 초월 주장들은 그 자체가 모든 가능한 경험의 분야를 넘어서 확장되는 통째로 참칭하는 것으로서 그 추상적 종합이 어떤 사람식간에 주어질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 오해가 어떤 경우에 발견될 수 성질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초월적 이성은 그 상황을 좀 통합하는 시도 그러니까 먼저 그 주장들의 상황을 자꾸 방해받지 않게 경쟁 시도 이외에 다른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 경쟁을 시키고자 한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율배반 투기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투기를 먼저 볼게요. 순수 이상 이율배반 초월적 이념의 첫째 상주 640쪽부터 짝수 쪽 먼저 정립 먼저 읽습니다. 정립 세 개는
시간상 시초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한계로 둘러싸여 있다. 증명. 왜 그러한가? 세계가 시간상 아무런 시초도 갖지 않는다고 가정해보라. 그러면 모든 주어진 시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경고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에서 사물들의 연이어 잇따른 상태들의 무한계열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계열의 무한성은 계열이 순차적으로 연이은 종합에 의해 결코 완결될 수 없는 데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한히 흐른 세계의 계열은 불가능하며 그러니까 세계의 시초는 세계 현존의 필연적 조건이다. 이것이 우선 증명되었다. 둘째점과 관련해 다시금 반대 경우를 가정해보라. 그러면 세계는 동시에 실존하는 사물들의 무한한 주어진 전체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각 직관의 일정한 한계 안에 주어지지 않는 양적인 것의 크기를 오로지 부분들의 종합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러한 양적인 것의 전체성을 오로지 완결된 종합에 의해서만, 바꿔 말해 하나에다 하나를 반복해서 더 쉬움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모든 공간들을 채우는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세계의 부분들의 순차적 종합이 완결된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모든 동시에 실존하는 사물들을 낱낱이 하는데 무한한 시간을 겪는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현실적인 사물들의 무한한 집합은 하나의 주어진 전체로서, 그러니까 또한 동시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세계는 공간상 연장성 면에서 무한한 집합 한계 둘러싸여 있다. 이상의 도점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거 지금 그 허수아비예요. 칸트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석. 나는 이상의 상충적 논증에서 상대방의 부주의를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오해한 법률 논문을 인정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해 놓고서 그것에 논박에 자기 자신의 부당한 주장을 세우기도 하는 이른바 변호사의 증명을 하기 위해 속임수 찾았던 게 아니다. 이 측면을 각각은 사태의 본성에서 이끌어낸 것으로 양편의 교조주의자들이 오류추기로 우리에게 제공함직한 이점을 제쳐놓고 있다. 나는 교조주의자들의 습관대로 주어진 크기의 무한성에 대한 오류적인 개념을 앞세움으로써 정립을 그럴듯하게 증명할 수도 있었다. 그보다 더 큰 크기가 가능하지 않은 크기는 무한하다. 그런데 어떤 분량도 최대는 아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가 덧붙여질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무한한 주어진 크기, 그러니까 또한 무한한 세계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세계는 양쪽에서 한계가 있다. 난 이런 식으로 나의 증명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사람들이 무한한 전체라는 말에서 이해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큰가에 의해 표현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의 개념은 역시 최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에 의해 오직 이면적인 어떤 단위에 대한 그것의 관계, 곧 그것은 모든 수보다 더 크다는 것이 생각될 따릅니다. 무릇 단위가 보다 더 크게 또는 보다 더 작게 채택됨에 따라 무한한 것도 보다 더 크기도 보다 더 작기도 할 터이다. 그러나 무한성은 이 주어진 단위의 관계성에서 성립함으로 언제나 같은 것으로 남을 터이다. 물론 비록 그로써 전체 절적 크기가 전혀 현실되진 않겠지만 여기서 이것은 논의거리가 아니다. 무한성의 참된 개념인즉 단위의 연인 종합은 크기적인 것을 제한할 것이면 결코 완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확실하게 나오는 결론은 현실적인 연인 상태가 주어진 현재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이룰 수 없으므로 세계는 시초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립의 둘째 부분에 관해서는 무한하면서도 흘러가는 계열의 난점이 떨어져 나가긴 한다. 연장성에서 무한한 세계의 잡다는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지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량의 전체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전체성을 스스로 직관해 소소한 한계를 끌어들일 수는 없으므로 우리의 개념에 대해 해명해야만 한다. 그러한 경우 우리의 전체성 개념은 전체로부터 부분들이 일정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는 없고 부분들의 연이은 종합에 의해 전체의 가능성을 열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종합은 결코 완결될 수 없는 계열을 형성해야만 할 터이므로 우리는 그에 앞서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 전체성을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체성 개념 자체는 이 경우 부분들의 완결된 종합 표상인 바, 이 완결은 그러니까 완결성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니 말이다. 이해됩니까? 풀리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세계는 시초를 가지고 한계로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정립에 대한 말장난식 주장이죠. 일단 반대 의견도 볼까요? 지금까지 장수하는 수였고 사슴벌레 의견을 들어봅시다. 반정립. 세계는 시초나 공간상 한계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무한하다. 왜 그러한가? 세계가 시초를 갖는다고 가정해보라. 시초란 사물이 있지 않은 시간이 그의 선행한 현존이므로 세계가 있지 않았던 시간, 다시 말해 빈 시간이 선행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릇 빈 시간에는 어떠한 사물의 발생도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의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에 앞서 비존재의 조건의 우선의 현존을 구별하는 조건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 안에서 사물들의 많은 계열이 시작할 수는 있지만 세계 자신이 시초를 가질 수는 없고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과 관련해서 무한하다.
둘째 점에 관하여는 우선 그 반대를 세계가 공간적으로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러면 세계는 한계가 없는 빈 공간 안에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 안에서의 사물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들과 공간과의 관계도 맞추게 될 터이다. 그런데 세계란 절대적 전체로서 그것밖에 직관의 어떤 대상도, 그러니까 세계와 관계 맺고 있는 세계의 어떤 상관자도 맞출 수 없으므로 세계 빈 공간과의 관계는 세계 아무런 대상과의 관계도 아닐 터이다. 이 말 이해돼요 지금? 여기 좀 어렵지? 아니 그러니까 세계란 게 있다고 쳐봐. 유한한 세계가 있다고 쳐봐. 근데 세계는 원래 그 사물들과 관계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돼? 근데 세계가 그러니까 무한하다고 하면 세계의 빈 공간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짜증나요 갑자기.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저 읽을게요. 둘째 점에 관하여는 우선 그 반대를 그 세계가 공간적으로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럼 세계는 한계가 없는 빈 공간 안에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빈 공간 안에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공간 안에서 사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들의 공간과의 관계도 맞추게 될 건데, 세계란 절대 전체로서 어떤 상관자도 없는데 지금 세계가 아닌 어떤 공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해돼?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같은 관계는 그 개를 하나의 전체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 같은 관계는 그러니까 또한 빈 공간의 세계를 한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나부터 헷갈렸어. 그러므로 세계는 공간적으로 전혀 한계가 없다. 하지만 세계는 연장적으로 무한하다. 주어진 세계 계열과 세계 총괄의 무한성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빈 시간과 함께 빈 공간이 세계라는 형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거한다. 이런 계열에 반하는 구실을 찾는 것은 나도 모르진 않는다. 사람들은 세계의 10초에 앞서는 절대적 시간이나 현실적 세계에 밖에 펼쳐있는 절대적 공간을 가정할 것도 없이 세계의 한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 학파 철학자들의 이런 의견 후반부에 대해서는 실로 만족한다. 공간은 한낱 외적 직관의 형식이 돼 외적으로 직관될 수 있는 현실적 대상이 아니며 현상들의 상관자가 아니라 현상들의 형식 자체다. 그러므로 공간은 절대적으로는 규정적인 어떤 것으로 사물들로 나타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간은 전혀 대상이 아니라 오직 대상들의 형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상으로서의 사물들은 능히 공간을 규정한다. 다시 말해 공간의 모든 가능한 수로들 중에서 사물들은 이것 또는 저것 현실성에 속하도록 한다. 그러나 거꾸로 그 자체로 존립한 어떤 것으로서 공간이 크기나 형태와 관련된 사물의 현실성을 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간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현실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공간은 한계짓을 수는 있지만 현상들은 그것들 밖에 있는 빈 공간에 한계짓을 수 없다. 이런 사정은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무릇 이 모든 것이 용납된다 해도 우리가 공간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세계 한계를 가정한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무물 그 세 개밖에 빈 공간과 세계적인 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루는 여지가 없다. 만약 세계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무한한 공허가 현실적인 사물들이 현실로 크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길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탈출구에 관해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남몰래 오직 사람들이 감정세계 대신에 무엇인지도 모르는 예지세계를 생각해내고 제일의 시초 대신 도대체가 세계에서 다뤄주고도 존재하지 않았던 현존재 창조신이죠. 창조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내고 연장성의 한계 대신에 세계 전체의 경계를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피해가고 있는데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화제는 현상세계와 그것의 크기이고 이것에서 우리는 이것의 본질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상정된 감성의 조건들을 결국 추상할 수가 없다. 감정세계가 한계 지어져 있다면 그것은 불가불 무한한 공간에 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현상들 가능하게는 선적으로 일본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저 감성세계가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과제 주어져 있는 것은 이 세계뿐이다. 예지세계란 세계 일반의 법적 개념을 따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그걸 직관하는 모든 걸 추상하고 있으면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제도 긍정적으로 부정될 수도 없다. 지금 얘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시간과 세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거 뒤에 거는 없다고 하네. 이거. 그러니까 칸트가 하고 싶은 짓이 뭐야? 둘 다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긍정은 할 수 있잖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거? 둘 다를. 네, 둘 다 긍정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왜 키베뜨냐 이거예요. 왜 알 수도 없던 것 같고 키베뜨고 앉아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거. 왜 알 수도 없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둘 다 가능해. 내가 이렇게 말로 쓰면 돼. 도망갈 수도 있어. 나 도망가는 것도 알아. 근데 왜 이거 가지고 키베뜨고 있냐? 이걸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맨 뒤에 가면 이렇게 정리할 거 굉장히 고의심이 신지루식 문제 같은데.
아니 마저 읽을 건데 일단 6, 7에 잠깐만 와봐. 670으로 잠깐만 와서 한 두 문장만 같이 읽으면은 그러니까 얘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672쪽. 이로써 우리는 이제 우주론적 이념들의 전 변증적 유희를 보았거니와 이 이념들은 그것들이 합치하는 대상에 어떤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을 전혀 허용치 않으며 정말이지 이성이 그 이념들을 보편적인 경험으로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단연코 허용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념들은 자의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이성의 경험적 종합 요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앞에 오르시랑 비슷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근데 이성은 놀랍게도 양쪽에다 이유를 댈 정도로는 똑똑해. 사람 거기에 끌려. 근데 세계 시초가 있을 것 같잖아 라고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 근데 시초가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었던 시간이 있어? 그게 뭔 개념이야? 말도 안 되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상충되는 이율배반인데 그리고 이성이 논리적으로 이걸 가능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건 뭐야? 유희야 유희. 아무것도 주지 않아 우리한테. 그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읽기 싫어졌죠. 결론을 그렇게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논쟁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성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 맞아. 정확해. 이성이 이거를 참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솔직히 킵에 못 참잖아요. 내가 맞잖아. 세계 있는 거 같잖아. 내가 맞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론을 좀 허망하긴 하네.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게 철학이고. 그래서 칸트가 나중 가면 덕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단 말이 싫지만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둘째 상충. 이거 상충 4개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내 생각에. 그죠? 세계 내의 모든 합성된 실체는 단순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디에서나 단순한 것이거나 이성으로 합성된 것만이 실존한다. 왜 그러한가? 합성된 실체들이 단순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가정해보라. 만약 모든 합성이 사고에서 폐기된다면 아무런 합성된 부분도 남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단순한 부분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도무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에서 모든 합성을 폐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것들의 폐기 후에도 일체 합성을 조립한 어떤 것, 다시 말해 단순한 것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첫 번째의 경우 합성된 것은 다시 한번 실체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경우는 전제와 모순됨으로 오로지 두 번째 경우만 남는다. 그 세계 내에서 실체적으로 합성된 것은 단순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이겠다. 이럴 때 직접적으로 다음의 결론이 나온다. 그 세계 사물은 모두 단순한 존재들이고 합성은 오로지 이것들의 외적 상태이며 비록 우리가 결코 요소 실체들을 결합된 상태에서 온전히 떼어내 분리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이성은 그것들을 모두 합성체의 제1의 주체로서 그러니까 모든 합성체의 합성된 단순한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단순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에 대해 내가 얘기할 때 전체가 오로지 본래적으로 합성체인 실제적 전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떼어내져 주어져 상호 결합하면서 하나를 형성한 잡다한 우연한 통일체를 의미한다. 공간은 본래 합성체가 아니라 전체라 불릴 것이다. 공간의 부분들은 오로지 전체에서만 가능하고 그 전체가 부분들에 관한 것이 아니니 말이다. 어쨌건 공간은 관념적 합성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으로 실제적 합성체라 일컬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공간 실체들로 이루어진 합성체가 아니므로 내가 그것에서 모든 합성을 폐기한다면 아무것도 단 하나의 점도 남을 수가 없다. 이 점이라는 것은 오로지 한 공간의 한계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과 시간은 단순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오로지 실체의 상태에 속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하나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변의 일정한 정도는 다수의 단순한 변화들의 증가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합성된 것에서부터 단순을 추리하는 것은 오로지 독자적으로 조립한 사물에 대해서만 타당하다. 그러나 상태의 우유성들은 독자적으로 조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든 실체적 합성체의 구성분으로서 단순한 것의 필연성 증명을 해치고 그러면서 도대체가 사실을 쉽게 칠 수가 있다. 만약 그들이 증명을 멀리까지 확대하여 이미 실제로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난 바들을 그것을 무구별적으로 모든 합성체의 타당하게 만든다고 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단순한 것은 오직 이것이 그 구성물이 합성체한테 분류할 수 있음도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한에서의 것이다. 라이프니츠 공통대로 단자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합성체의 요소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실체로서 실제로 주어지는 단순함을 지향한다. 합성체 요소는 원자라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합성체와 관련해서만 그것의 요소를 단순히 증명하자 하므로 둘째 유일병의 반정리부 초월적 원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미 오랫동안 물질적 현상들, 분자들의 초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고 경쟁 전제함으로 이 명제는 단자를 변조로지 그럴 수 있겠다.
반정립. 세계 내 어떤 합성된 사물도 단순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세계는 어디 단순한 것을 실존하지 않는다. 실체로서 한 합성된 사물이 단순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보라. 모든 외적인 관계는 그러니까 또한 실체들의 모든 합성도 오직 공간에서만 기능하므로 그 합성된 것이 차지하는 공간도 합성된 것이 이루어지고 그만큼의 수의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공간은 단순한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합성된 것의 각 부분은 한 공간을 차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합성된 것의 단적인 최초의 부분들은 단순하다. 그러므로 단순한 것은 한 공간을 차지한다. 그런데 한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실제적인 것은 서로 밖에 있는 잡다를 자기는 포함하고 그 합성된 것이 돼. 그것도 실제적인 합성체로서 우선으로 이루어진 합성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은 실제적인 합성체이겠다. 그것은 모순이다. 세계 내에서 전혀 아무런 단순한 것도 실존하지 않는다는 반정님의 둘째 명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할 따릅니다. 곧 단적으로 단순한 것을 세워두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경험이나 지각에 밝혀질 수 없고 그러므로 단적으로 단순한 것을 순전한 이념으로 이념의 객관적 실질성을 고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상들을 해석하는데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이런 초월적 이념에 대한 경험성을 발견한다고 가정하고자 하면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적 직관은 단적으로 아무런 잡다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직관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잡다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으로부터 그런 잡다 객관에 대한 어떤 직관에서 단초적 불가능을 추론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절대 단순성에 대해서 이것이 불가능함은 아주 필수적이다. 그 때문에 이 절대 단순성은 어떠한 지각으로부터도 추론할 수 없다는 귀결이 나온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단적으로 단순한 객관으로서 어떤 가능한 경우는 주어질 수 없으되 감성세계는 모든 가능한 경우 총괄 가져야만 하므로 어디서나 감성세계는 아무런 단순한 것도 주어져 있지 않다. 반정립의 둘째 명제는 첫째 명제도 훨씬 월까지 미친다. 첫째 명제는 단순한 오직 합성체에 대한 직관으로 추방할 뿐이나 그에 반해 둘째 명제는 그것을 전 자연으로부터 제거한다. 그래서 이 명제는 또한 외적 직관에 주어진 대상경으로부터가 아니라 합성체 가능한 경우로부터 증명될 수 있었다. 물질의 무한분할에 대한 이 명제는 그 증명과도 순전히 수학적이지만 단순히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 반론들은 매우 명료한 수학적 증명들을 공간이 사실상 모든 물질을 가능하게 하는 형성 조건이나 공간의 형성 통찰들을 간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증명들을 추상적이나 임적인 물질 이끌어낸 한낱 추론들로서 현실적 사물과 관계할 수 없는 것을 본다는 점에서 이미 의심을 자아낸다. 그것은 꼭 공간의 근원 직관에 주어진 것 외에 다른 직관만 생각하는 일이 가능한 듯하고 동시에 공간의 사람적 규정들이 공간을 퇴물로서만 가능한 모든 것에 권리가 없는 듯하다. 만약 우리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단순한 그러나 아무런 부분이 없이 하나 공간의 한계적인 수학적 점 외에도 단순하면서도 공간의 부분으로 순전히 이것들이 모아진 공간을 찾는 물리학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빠진 이런 불합리에 대한 보통의 선명한 반론을 여기서 불이하고 아주 헛된 일로 한낱 논변적인 개념을 가지고 수학의 명상 개념을 부정하고자 함 없이 난 여기서 다만 철학의 수학과 다툼을 벌인다면 그것은 이 문제에서는 오로지 현상들과 그것들의 조건만이 문제된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점만은 지적해두는 말이다. 그러나 그래서 합성체의 순전 지성 개념들을 위해 단순한 것을 개념을 확인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합성체의 직관을 위해서는 단순한 것의 직관이 발견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사실. 그런데 이런 일은 감정의 법칙상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체 모든 합성에 앞서 단순한 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말은 순전히 순수성에 생각되는 실체로 이룬 전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타당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말은 현상 실체적 전체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공간상의 경험적 직관으로서의 이 전체는 공간의 어떤 부분도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부분은 단순하지 않은 필연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단자론자 충분히 섬세하여 지금 라이프니츠 까고 있어요. 계속 짜증나 죽겠어. 공간을 외적 대상들의 가능 조건으로 전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 대상들 및 실체들의 역학적 관계 일반의 공간을 전제함으로써 이 단점을 회피하려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현상으로서의 물체들에 대해서만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물체들은 그 공간을 모두 외적 형성의 가능을 필연적으로 전제한다. 그러므로 이런 핑계는 앞서 초월장소를 좀 근절시켰듯이 헛된 것이다. 물체들이 사물 자체라면 단자론자 증명은 물론 타당할 것이지만 말이다. 칸트는 단순한 단자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율배반을 시켜놨지만 그죠? 단자론을 어떻게도 공격하고 싶은 느낌이 좀 너무 강하게 느껴지죠. 온몸 비틀리고. 둘째의 변주적 주장은 그 자체로 교리적 주장이 맞서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리적 주장은 모든 교리적 주장 가운데 경험의 대상에서 우리가 위에서 하나 초월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의 현실성을 그 실체의 전략적 단순성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시도하는 유일한 주장이다. 그것은 내감의 대상인 것을 생각하는 자아는 단적으로 실체적 증명을 제공한다. 이미 오른쪽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 이 문제에 개입해 들어가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지적해두는 것은 만약 어떤 것이 그에 대한 직관의 종합적 규정을 보탬이 없이 순전히 대상으로 생각된다면 그런 표상에서 아무런 지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칸트가 말하고 싶은 이런 거겠죠. 이 밖에 내가 그에 대해 이 대상 생각한 수로들은 하나 내감의 직관들이므로 이런 것을 서로 바뀌어 있는 잡다를 그러니까 실체합성 증명은 어떤 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히려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주관이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객관이므로 그것은 그 자신을 분할할 수 없다는 성질을 갖는다. 왜냐하면 자신과 관련해서 모든 대상의 절대 통일성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관의 외적으로 직관의 해석으로 관찰되면 그것은 능히 현상 중에 그 자체로 합성을 표시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주관에서 섰다가 서로 밖에 없는가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주관은 항상 그런 것으로 관찰돼요. 좀 묘하네요. 앞에서는 되게 그 정립이나 반정립이나 둘 다 고의심이 신지로시 기명을 썼는데 뒤에서는 정립은 자기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반정립은 A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대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구도를 쓰는 게 조금 되게. 근데 오류추리온에서 우리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려면 내가 나인 상태가 아니라 핀셋으로 꽂아야 돼. 그 말이야. 단자가 있다고 주장할 거면 핀셋으로 꽂혀야 되는데 그게 물 자체가 있으면 뭐 꽂아볼 수도 있겠지. 뭐 가능은 할 수도 있겠는데 물 자체가 없잖아 일단. 그리고 물 자체가 없는데 합성이니 뭐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인 거야. 그죠? 확실히 공들을 욕하는 느낌이 있긴 해. 그 빨리빨리 읽었지만 뭐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이해 안 가도 대충 넘어가도 돼요. 여기 뭐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왜 이러고 있는지랑 우리 지난 시간에 오류추리에서 했던 대로 이성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왜 단순하냐 합성하냐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성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 이유를 내고 싶은 건데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무리한 짓들을 해. 경험에서 벗어난 짓들을 하고. 영혼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아따 이거 좀 길다. 야, 두 번째가 제일 길었네. 금방 하겠네. 그래서 초월 철학 그런 거에서만 이게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비슷한데 초월 철학에서는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 철학적으로 뭔가를 준다라기보다는 이런 키베짓이 학문으로서 기능하는 건 초월 철학에서밖에 없다. 그러니까 초월 철학에서나 이딴 소리 할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뒤에 그 반정립의 주석에 나오잖아요. 수학이랑 기싸움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수학이랑 기싸움. 아니 점이지 무슨 자연의 점이고 물리적 점이 있냐.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고 이런 느낌이잖아.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셋째. 여기 셋째 재밌거든요. 여기 천천히 읽을게요.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인과성은 그로부터 세 개의 현상들이 모두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인과성 또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잠깐 멈추고. 이 정립이 좀 어렵잖아. 반정립 읽고 다시 읽어봐. 반정립 뭐냐면 자연은 없다. 세계에서 모든 것은 오로 자연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 그죠? 그러니까 반정립이 기계론이에요. 기계론적 자연관이고 정립이 뭐냐면 자연 법칙에 따르는 인과성만으로 현상을 모두 도출할 수 있지는 않다. 현상에는 인과성이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자유에 의한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 법칙만으로 설명이 다 가능하진 않다. 이 두 상충은 아직도 싸우고 있어. 아직도 서가에는 자유질환 있는가 없는가 가지고 논쟁을 해요. 뇌가 5초 전에 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유지가 없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이게 약간 쓸데없는 얘기라서. 자, 갑니다. 정립 먼저 할게요. 정립은 뭐야? 자유는 그래도 있다. 정립이야.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것 외에 인과성은 없다고 가정하면 발생하는 것 모두는 그것이 불가피하게 규칙적으로 그에 뒤따른 어떤 앞선 상태를 전제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앞선 상태 자체도 발생한 어떤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이었다면 그로부터 유래한 결과 또한 비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에 의해서 무엇인가 발생하는 원인의 원인성은 그 자신 무엇인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다시금 자연 법칙에 따라 하나의 앞선 상태를 전제해야만 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이 앞선 상태 역시 그보다 앞선 상태를 무한소급적으로 전제한다. 그러므로 만약 모든 것이 순전히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발생한다면 항상 단지 제2의 시작이 있을 뿐 제1의 시작은 없다. 따라서 도대체가 연이에 뒤따르는 원인을 쫓기 어려운 완결성이란 없다. 그러나 자연 법칙은 충분히 사람적으로 규정된 원인 없이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마치 모든 인과성이 오로지 자연 법칙들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명제는 그것이 무전의 불성은 자기 모순적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 법칙에 따른 인과성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매우 깔끔하죠? 앞에 두 개에 비해서. 이러함으로 그것에 의해 무엇인가가 발생하는 그러나 그것의 원인이 더 이상 또 다른 선행한 원인에 의해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닌 그런 하나의 원인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바꿔 말해 자연 법칙들에 따라 항상 진행하는 현상 계열을 자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원인들의 절대적 자발성 그러니까 그것 없이는 자연의 진행에서 현상들의 계열의 연속이 원인을 편해서 볼 때 결코 완결적이지 못하는 초월적 자유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 내가 준성님을 지금 때리는데 그게 자연법칙에 따른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맥주 자연법칙에 따라 마시고 있냐고. 아 물론 자연이 선물한 맥주긴 하지만 그건 다른 거고. 주석. 자유라는 초월적 개념은 어디까지나 이 명칭의 심리학적 개념의 전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단지 행위의 귀책성의 본래 근거인 행위의 절적 자발성의 내용을 이룰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그러한 이유의 무조건적 원인성을 허용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느낀 철학에게는 진짜 걸림돌이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예부터 사면적 이성을 그토록 크게 강하게 했던 것은 본래 단지 초월적인 것으로 오로지 연인 사물들 상태들의 계열을 자기에서부터 시작하는 한 능력을 과연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필연적으로는 대답할 수 없다. 우리가 자연법칙에 따르는 인과성에서 그것은 어떤 한 현존재에 의해 어떤 다른 것의 현존재가 결정될 수 있는가를 결코 파악할 수 없고 이 경우에 오로지 경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선언적으로 인식하는 데 만족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부터 비롯하는 현상 계열의 제1의 시작이 필연적임을 그것도 오로지 본래 세계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기 위해 구현할 수 있어서 그런 걸 밝혀냈다. 그렇긴 해도 우리는 모든 뒤따라오는 상태들은 순전히 자연법칙에 따른 연속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시간상실상 계열을 전적으로 자기 시작한 능력이 비록 통찰되지 못했지만 일단 증명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세계의 행정에서 행정이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아니고 행동을 정함이에요. 행정에서 인과적으로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계열들을 두고 세계의 실체들에게 자유로부터 행동하는 걸 부여하는 일이 허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은 세계에서 사물들의 상태는 언제나 선행하는 것이므로 세계에서 순차적인 계열은 단지 비교적 시초를 가질 수 있을 뿐 그러니까 세계 행정에서 계열의 절적 시초가 가능하지 않다는 오해에 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시간상의 절적 시초가 아니라 인과상에서 절적 시초를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예컨대 만약 내가 지금 완전히 자유롭게 자연 원인의 필연적인 어떤 영향도 없이 나의 의자에서 일어선다면 시간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단지 선행한 계열의 계속이지만 이 사건에서 무한히 계속될 자연적 잇따름을 갖는 새로운 계열이 절대적으로 시작한다. 이해되죠? 시간의 시초랑 다른 얘기라고. 인과적 시초라고. 이건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왜냐하면 의자에서 일어나겠다는 결심과 일어서는 행위는 순전한 자연적인 연속 중에 전혀 들어있는 것이 아니며 자연작용의 순전한 계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존주의. 오히려 일정한 자연 원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완전히 중재한 것이다. 이 사건이 비록 자연 원인들을 뒤따르고 있지만 그로부터 결과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비록 시간상으로는 아니지만 인과적으로 현상들의 계열의 절대 시초가 말해져야만 한다. 여기까지 가면 락강도 나와요. 근데 그 기표의 계열이라 그러거든. 기표의 계열이 각 인간에게마다 있다 그러거든. 자연 원인들의 계열에서 자유에 대한 시초를 끌어들이는 이성의 필요의 확증은 에피쿠로스 학파를 제외한 고대 모든 철학자들이 세계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1의 운동자를 다시 말해 그 상태의 계열을 비롯 자기로 시작한 자유롭게 원인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고대 철학자들은 순전한 자유롭게 출발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을 말이다. 왜? 신이 없었거든요. 이제. 신 같은 게 없으니까 막 자연에서부터 출발한 원인 이렇게 안 갔거든. 근데 신이 있는 세계에서는 태초에 나추럴에서부터 원인이 나와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확실히 독일 놈이죠? 영국 놈이 아닙니다. 확실히 독일 놈입니다. 시도하면 야만족 같은 거. 어쨌든 다시 갑니다. 반정립. 자유는 없다. 오히려 세계에서 모든 것은 오로 자연법칙에 따라서 발생한다. 초월적 의미의 자유가 즉 그에 따라 세계의 사건들이 결과할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원인성, 고단 상태를 그러니까 이 상태 결과들의 계열을 적용 시작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자발성에 의한 계열뿐만 아니라 이 계열 산출도 자발성 자신을 규정하는 것 다시 말해 원인성도 절대로 시작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 발생하는 활동을 항구적 법칙에 따라 규정하는 어떤 것도 선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동하는 시작은 어느 것이나 아직 활동하지 않은 원인의 상태를 전제하고 활동의 역학적 최초 시작은 바로 그 원인을 선행하는 상태와는 아무리 인간관계를 갖지 않는 다시 말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선행 상태가 나온 것이 아닌 그 상태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초월적 자유는 인과법칙에 어긋난다. 그죠? 말이 좀 어렵지만 꼬이지만 초월적 자유가 있다면 인과법칙에 어긋나죠. 그것은 작용하는 원인들의 순차적 상태들의 일종의 결합인데 이에 따라서는 아무런 경험의 통일도 가능하지 않고 그것은 그러므로 어떤 경험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공허한 사고의 산물이다. 경험되는 게 아닌데? 뭐 이러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서 세계 사건들의 연관성과 질서를 찾아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자연의 법칙들로부터 자유는 강제로부터 해방이긴 하지만 또한 모든 규칙의 실말에서 해방이기도 하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말이에요. 이 해방이란 말이. 법칙에서 노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자연의 법칙 대신에
자유의 법칙들이 세계 행정의 인과성으로 들어서는 우리 말할 수 없으니 말이다. 만약 자유가 법칙들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 다름 아닌 그 자신이 자연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초월적 자유는 합법칙성과 무법칙성이 서로 다르듯이 그렇게 서로 다르다. 이 중에서 합법칙성은 사건들의 유래를 원인들의 결에서 점점 소급하지 않는 어려움을 지성에게 안기기는 한다. 사건들에서 원인성은 항상 조건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보상으로 경험에 일관된 합법칙적인 통일성을 약속한다. 이에 반해 자유라는 환영은 탐구하는 지성에게 원인들의 연쇄에서 멈춤을 약속하긴 한다. 자유는 지성으로 하여금 수령을 시작하는 무조건 원인성에 이르게 하니 말이다. 그러나 이 무조건적인 원인성은 그 자체가 맹목적이므로 거기에서만 일관되게 영원하게 방할 수 있다면 기능할 수 있는 규칙들의 실마리를 잘라버린다. 이것도 실존주의. 실존주의의 그 장점과 난점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거잖아. 구토가 난다는데 어쩔 거야랑. 야, 너만 구토 있어? 이런 거잖아. 약간. 자, 반정립에 대한 주석. 자유론에 맞서 자연의 전능을 옹호하는 사람은 자유론의 교변 추리에 반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 주장을 펼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계 안에서 시간적으로 수학적인 최초의 것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과적으로 최초의 것을 펼 필요도 없다고 말이다. 세계의 절대적인 최초의 상태, 그러니까 연이어 진행하는 현상들의 계열의 절대 시작을 생각해내라고, 또 여러분의 상상력에 정점을 주기 위해 무제한적인 자연의 한계를 정하려고 누가 여러분에게 명령했는가? 세계 내의 실체들은 항상 있었고 적어도 경험의 통일성은 그러한 전제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그 실체들의 상태가 바뀜. 다시 말해 실체들의 변화의 계열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학적인 것이든 역학적인 것이든 최초의 시작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와 관련해 그 외 모든 것 추천에 뒤돌아온 최초항이 없다는 그런 무한한 개통의 가능성은 최초항에서 가능성에서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여러분이 그 때문에 자연의 수계를 던져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종합적 근본 성질들을 버리는 것을 불가피함을 보게 될 것이고, 변화 일반의 가능성은 여러분에게 납득이 안 될 것이다.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 변화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있음과 없음, 그럼과 아님에 그러한 끊임없는 잇따름이 가능한가를 여러분은 결코 선언적으로 해낼 수는 없을 터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어느 경우나 자연 변화들을 시작하기 위해 자유란 초월적 능력을 용인한다 할지라도 이 능력은 적어도 오로지 세계밖에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쵸? 그래서 자유가 있는데 세계밖에 있다로 가는 거예요. 예지적 세계에 있다고. 자유는 예지적 세계에서 온다고. 현상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3번 이율배반은 종합의 실천이성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능한 직관의 총괄 위에 어떤 가능한 직을 줄 수 있는 것은 대학 월권에 그친다. 그러나 세계 자체 내에서 실체들의 그런 걸 부른다는 것은 언제라도 허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는 우리가 자연이라 부르는 것이 보편적 법칙들에 따라 서로 필요주기로 현상들의 연관 및 그와 함께 경험과 꿈을 구별하는 경험진리의 징표가 대부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그런 무엇의 능력과 병립하는 자연을 더 이상 거의 생각할 수 없으니 말이다. 왜냐하면 후자의 법칙들은 전제 영향에 의해 끊임없이 변경되고 순전히 자연에만 따른다면 규칙과 한결된 현상들이 오지기 그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서로 연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죠? 지금 3번은 또 밸런스 잘 맞췄죠? 괜찮은 밸런스예요, 그죠? 그러니 3번 이율배반이 가장 잘 쓰인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좋아요. 조금 현대적인 소리랑 느낌이 3번 이율배반. 1번 이율배반 너무 동어반복 느낌이었고, 2번 율배반은 사실 논리 싸움이고 2번 율배반은 사실 그 단자론 비판이 하고 싶어서 나오고 4번이 사실 반 정도는 신얘기거든요. 반쪽짜리 신얘기인데.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그거 잠깐 멈출게요. 자, 재개합니다. 넷째 상충. 세계의 정립, 세계에는 그것의 부분으로서든 그것의 원인으로서든 단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에 어떤 것이 있다. 반정립 한번 읽고 갈게요. 단적으로 필연적인 존재는 세계 안에서든 밖에서 어디서도 그것의 원인에서 실존하지 않는다. 신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넷째 정립부터 읽을게요. 증명. 모든 현상들의 전체인 감성세계는 동시에 변화들의 계열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이 계열이 없다면 감성세계 가능 조건인 시간계열의 표상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터이 말이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시간상 선행하고 그것이 그 아래서 필연적인 그것의 조건 아래에 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모든 조건적인 것은 그 현존에 있어서 오로지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단적으로 무조건적인 것까지 이르는 조건들의 완벽한 계열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어떤 것은 만약 그것의 후속으로서 어떤 변화가 실존한다면 실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필연적인 것은 그 자신 감성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것이 감성세계 밖에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러면 이 필연적인 원인 자체는 감성세계에 속하지 않음에도 이것을 세계 변화들의 기혈의 그치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한가? 시간 기혈의 시초는 오직 시간상 선행한 것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으므로 변화들의 기혈의 시초의 최상 조건인 기혈이 아직 있지 않았던 시간상에 실존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변화들의 필연적 원인의 원인성, 그러니까 또한 원인 자신의 시간에 그러니까 현상에 속한다. 따라서 이 원인은 모든 현상들의 총괄의 감성세계가 떼어서 생각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 자신에는 단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주석, 필연적 존재자의 현존을 증명하기 위해 다름 아닌 우주론적 논증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나의 의무다. 우주론적 논증이란 곧 현상의 조건적인 것에서 개념상의 무조건적인 것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것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것을 계열의 절대성의 필연적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자 일반 중에서도 최상의 존재라는 순전한 개념을 증명 시도하는 것은 이성의 다른 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기에 그런 측면은 별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신 얘기인 것 같아요. 유일배분 얘기가 아니라 최상의 존재는 다른 얘기고, 일단 필연적 존재 얘기는 좀 구분해야 된다는 소리가 하고 싶은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런데 순수한 우주론적 증명은 필연적 존재자의 현존을, 그것이 세계 자체냐 아니면 세계와는 구별된 사물이라 결정하지 않고 남겨놓은 채로밖에는 밝힐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주론적이 아니고 현상들의 계열에서 전진하는 것이 아닌 우연적인 존재들의 개념이 원칙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우연적 존재자들을 순전한 개념들을 통해 하나의 필연적 존재에 연결하는 원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초원적 철학에 속해 여기엔 그를 위한 자리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현상들의 계열과 계열에서의 배제를 인과의 경험 법칙에 따라 기초로 놓고서 일단 증명을 시작한다면 나중에 와서 이로부터 비약하여 그 계열의 한 항으로 전속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은 조건적인 것에 그것의 조건과의 관계가 연속적 전제에서 최고 조건에 이르게 된 계열로 취해진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조건으로 간주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관계가 감성적이고 가능한 경험적 지적 증상에 속한다면 최상의 조건 내지 원인은 오로지 감성의 법칙에 따라, 그러니까 오로지 시간 계열에 따라 속한 것으로서는 배제를 종결할 수 있고, 필연적 존재자는 세계 계열의 최상향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다. 잠깐 멈추면, 반드시 필연적인 존재자라는 게 있다고 치면, 그리고 이게 원인자라고 치면 이 계열의 떼기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현상계에 있을 거야. 왜냐면 얘가 원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가 이걸 투사해서 현상을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걸 더 가면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현상계에 신이 있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 말을 직접 하기 싫어서 돌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약, 이종 이행, 이러한 비약을 하는 자유를 누렸다. 사람들은 곧 세계의 변화들에서 경험적 우연성, 다시 말해 그 변화들의 경험적으로 규정한 원인들에 대한 의존성을 추리했고 경험적 조건들이 올라가는 계열을 얻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 사람들은 최초의 시작, 최상의 항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우연성이나 경험적 개념을 벗어나 순수 범주를 취했다. 그러자 이 범주는 하나의 순전히 예의적인 계열을 이야기해. 이 계열의 완벽성은 절대로 필연적인 원인의 현존에 의거했으며, 이 원인은 이제부터는 어떠한 감성 조건에 매여 있지 않으므로 그것을 원인 전체 시작한 시간 조건에서도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아래 추리할 수 있듯이 전적으로 부당하다. 범주의 순수한 의미에서 우연적인 것은 그것의 모순대당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경험적 우연성에서 예의적인 우연성을 추리할 수는 전혀 없다. 변화된 것의 반대, 곧 상태는 다른 시간에서 현실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또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선 상태의 모순대당이 아니다. 모순대당이 되기 위해서는 앞선 상태가 있었던 그 시간에 그것에 반대가 있을 수 있었으면 요구되지만, 이런 변화로부터는 추리될 수가 없다. 운동 중에 있던 A, 한 물체가 정지한다, 마이너스 A. 그런데 상태 A가 반대 상태 A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A의 모순대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A가 우연적이라는 것이 결코 추리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선 운동이 있었던 시간에 그 대신에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 요구될 것이지 말이다. 현상계열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시간에 실제로 정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또한 가능했다는 것 외에는 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어느 시간에서의 운동과 다른 시간에서의 정지는 서로 모순하는 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립적인 규정들의 연이음, 다시 말해 변화는 결코 순수적인 개념에 따라 우연성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그럼 또한 순수적인 개념에 따라 어떤 필요한 존재의 현존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오직 경험적 우연성을 증명할 따름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상태는 그 자체만으로는 앞선 시간에 속한 원이 없이는 인과의 비슷한 증명할 뿐이다. 이 원인은 그것이 단적으로 표현을 발휘하신다 해도 이런 식으로 시간적에 맞춰지고 선택의 결과에 속해야만 한다. 잠깐 멈추면 봐봐. 필연적 존재자가 있어. 근데 필연적 존재라고 하면 자꾸 이 계열에서 벗어나 있는 절대적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근데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이 계열 안에 있어야 돼. 어떤 공은 가는 동시에 안 갈 수는 없어요. 간 다음에 멈출 수는 있어.
멈췄다 갈 수도 있어. 근데 가는 동시에 안 갔다는 얘기는 현상계 바깥의 이야기야. 이 현상계 바깥의 현상계에서 이게 멈춰 있었다. 이 말은 가능은 하지. 근데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서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당대 기독교적 주장을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 말대로 그런 게 존재한다고 쳐도 그건 현상이 하나 있어야 돼. 현상이 밖에 있을 수는 없다. 약간 주지주의, 주의주의 그 논쟁에서 파생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주의주의. 300년 전 과학 시간 같죠? 아니 궁금한 게 그럼 이거 그 필연적인 존재자를 신으로 대체하는 건 안 된다. 잘못된 논리인 거죠. 적는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증명상까지는 그런 게 있다면 현상은 있어야 한다는 증명으로 일단 끝내놓고 주석을 이렇게 단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 너네? 아니야. 신이면 안 돼. 계열 안에 있어야 이 원인, 이 증명이 기능하는 거야. 그 소리야. 반정립으로 가겠습니다. 단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자는 세계 안에든 밖에든 어디에도 그 원인으로서 실존하지 않는다. 세계 자신이 필연적 존재자이거나 또는 세계 안에 필연적 존재자가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러면 변화들의 계열 중에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인, 그러니까 원인이 없을 시초가 있거나 이것은 시간상의 모든 현상들을 규정하는 역할로부터 상반하는 것이지만 또는 그 계열 자체가 일체 시초가 없는 것일 것이다. 비록 그 계열의 모든 부분들에서 우연적이고 조건적이되 전체에서는 단적으로 필연적이고 무조건적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현존은 만약 그것의 어떤 부분도 그 자체로 필연적 현존을 가지지 못한다면 필연적일 수 없으니 말이다. 이와는 반대로 단적으로 필연적인 세계 원인이 세계 밖에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러면 이 세계 원인은 세계 변화들의 원인들의 계열에서 최상향으로서 그 다음 항들의 현존 그것들의 계열을 비로소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이렇게 되면 세계 원인이 활동을 시작해야만 할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현상들의 총구 아래 다시 말해 세계에 속해야만 하고 따라서 그것 자신 곧 원인은 세계 밖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전제와 모순된다. 그러므로 세계 안에도 밖에도 단적으로 필연적 존재는 있지 않다. 그 정립의 주석에 있던 얘기가 지금 여기 증명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있다 치더라도 그건 세계 안에 있어야 되고 지금 이 반정립에서의 증명은 뭐야?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밖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냐?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예요. 아주 비슷한 얘기지만. 만약 사람들이 현상들의 계열에 따라 올라가는데 하나의 단적으로 필연적인 최상 원인에 반해서는 난점에 부딪힌다고 잘못 생각한다면 이 난점들은 도대체가 한 사물의 필연 현존이나 순전한 개념들이 기초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고 현상들의 계열과의 인과결합으로부터 그 계열을 위해 그 자신의 무조건적인 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위해 생기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우주론적인 것이며 경험법칙에 따라 추리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 개념으로 무조건 옳은 상수 뭐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뭔가 인과의 결과인 어떤 현상이 무언가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소리처럼 보이거든요. 제 귀에는. 곧 밝혀져야 할 것은 감성세계에서 원인들의 계열을 따라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경험적으로 무조건 조건을 끝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변화들에 의거한 세계 상태의 우연성으로부터 우주론적 논쟁은 최초의 계열을 단적으로 비로소 개시하는 원인을 가져가는 것을 변하는 것을 추측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이율 배반에는 희귀한 대조가 보인다. 곧 정립에서 한 근원 존재의 현존이 추리된 바로 그 증명 근거로부터 반정립에서는 그것의 비존재가 와우 정말? 그것 똑같이 날카롭게 추리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은 전체 흘러간 시간이 모든 조건들의 계열을 그리고 이와 함께 그러므로 또한 필연적인 것을 자기 안에 포함하므로 하나의 필연적 존재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말하는 것은 전체 흘러간 시간은 모든 조건들의 계열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시 조건적인 것들일 것이거니와 자기 안에 포함하므로 바로 그 때문에 필연적인 존재는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이렇다. 첫째 논증은 한 조건이 시간상에서 다른 조건을 규정한 조건들 계열의 설정 점성만을 주시함으로써 물권적이고 필연적인 것을 얻는다. 이에 반해 둘째 논증은 시간 계열에서 규정된 모든 우연성에 주목하고 이로써 모든 무조건적인 것과 모든 필연성은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그죠? 같은 현상이야. 근데 절대적 전체성이 먼저 그러니까 계열의 전체성이 우선되면 시작점에 뭔가 필연적인 원인자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전체성이 중요하지 않고 이 시간성 자체에 주목하면 맨 앞에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얘도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립이죠. 그러니까 뭘 더 중시하냐에 따라 말이 달라질 뿐인 거지. 현상자 같은 거고.
그럼에도 이 두 추리 방식은 보통의 인간 이성에도 잘 부합한다. 보통의 인간 이성은 입장에 따라서 자기 대상을 서로 다른 것으로 고찰함으로써 자주 자신과 불화를 일으킨다. 폰 메란 씨는 관점 선택에 대한 비슷한 난점이 생겼던 유명한 천문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특별한 놈에서 충분한 투자 현상이라고 보았다. 곧 한 사람은 달이 항상 동일한 면을 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달이 자기 축을 중심으로 자란다고 추리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달이 항상 동일한 면을 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는 바로이기 때문에 달은 자기 축을 중심으로 자라지 않는다고 추리한다. 이 두 추리는 사람들이 달의 온도를 관찰하고자 하는 관점적인 입장에 따라 각기 옳았다. 됐죠? 금방 읽었네요. 조금만 더 읽어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조금만 더 읽을게요. 이로써 우리는 이제 우주론적 이념들의 전 변적 유의를 보았거니와 이 이념들은 그것들에 합치한 대상에 어떤 가능 경험이 주어지는 것을 전혀 허용치 않으며 정말이지 이성이 그 이념을 보편적인 경험 없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단연 허용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념들은 자의적으로 보완된 것이 아니라 이성이 경험적 종합과 연속 경과에서 필연적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성의 경험의 규칙에 따라 항상 조건적인 것으로서만 규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건들로부터 풀고 그 무조건적 전체성에서 파악하고자 하면 말이다. 그쵸? 뭐 100% 동의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시간의 시작이 있다, 뭐 자유가 있다 없다, 아니면 뭐 제일 어린 자가 있다 이런 생각은 너무 당연히 논리학적으로 가능한 길이잖아요. 이 궤변적 주장들은 이성의 본능적이고 불가피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이고 따라서 더도 덜도 아닌 딱 4가지뿐이다. 경험적 종합을 선언적으로 한계지는 종합적 전제들의 계열들은 그 이상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만만한데? 우리는 경험의 모든 한계를 넘어 자경을 확장해가는 이성의 현란한 월권들을 한낱 이성의 정당한 주장들의 근거만 담고 있는 단지 무미건조한 정식들로 제시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월 철학에는 어울렸으나 이 정식들을 일체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이탈시켰다. 이성 주장들의 전 광휘는 오로지 경험적인 것과의 결합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이성의 이런 적용에 있어서 고지성 사용의 전적인 확장에 있어서 이성의 경험 분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고귀한 이념들까지 점차로 뛰어올라감으로써 철학은 일종의 위험을 과시한다. 그리고 만약 철학이 그런 월권들을 주장할 수 있게만 한다면 이 위험은 인간의 여타 모든 학문의 가치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된다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다는 소리죠. 철학은 이성의 모든 노력이 마침내 거기서 통합되는 공동 목적들에 대한 우리의 최대 기대와 전망을 약속함으로써 말이다. 과연 세계는 시작을 가지며 공간상의 연장이 어떤 한계를 갖는가? 과연 어디엔가에 어쩜 나의 사고하는 자의 분할될 수 없고 파멸될 수 없는 단일체가 있는가? 아니면 분할되고 소멸적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가? 과연 나는 나 행위에 있어 자유로운가? 혹은 다른 점과 마찬가지로 자연 운명의 시대에 이끌리는가? 마지막으로 과연 최장의 세계 원인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과 그것들의 질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찰에서 거의 멈춰설 수밖에 없는 최고의 대상들을 이루는 것인가? 이 같은 물음들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학자들이 기꺼이 그들의 전 학문을 생식해야 될 그런 물음들이다. 이것까지도 약간 반쯤 농담인데 이게 해결된다면 사람들이 뭔들 못 바치겠냐는 얘기죠, 사실. 근데 이런 질문 너무 하잖아. 너무 많이 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이 학문은 이 같은 인류의 최고의 중요한 목적 관련해서는 이성을 이성도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죠? 수학으로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철학도 못한다는 거. 인간 이성의 자랑인 수학의 본래 위험마저도 그것이 이성의 거시적 자연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자연에서 그 질서와 합규칙성을 통찰하고 동시에 자연을 움직이는 힘들 경탄할 만한 통일성을 보통의 경험에 세워진 철학의 모든 기술을 뛰어넘어 통찰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경험을 넘어서 확장되는 이성사용에 계기를 주고 고무하며 동시에 이런 이성사용에 종사하는 세계지에게 그것의 자연탐구를 자연탐구의 성질을 혈관해서 알바는 시간을 뒷받침하는 탁월한 자료를 공부하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 각주 되게 마음에 안 든다. 세계지를 철학이라 써놨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계에 대한 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변을 위해서는 불행하게도 그러나 어쩌면 인간의 실력 주장들을 위해 다행히도 이성은 그의 최대 기대를 가운데서 근거들과 반대근거들이 맞부딪히는 난관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이성으로서는 뒤로 물러나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이 분쟁을 한낱 놀이전투로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이 이성의 명예 때문에 이성을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양편의 평화를 지지명령하는 것은 더욱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대상이야말로 매우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성에게 남은 일은 자기 자신과의 분열의 근원에 대해 혹시 이것이 순전한 오해 탓이 아닌가 숙고하는 것이다. 오해가 해설되고 나면 양쪽의 자만한 주장들이 어쩌면 떨어져 나갈 것이나 그 대신에 지성과 감각에 대한 이성의 수준의 안정된 지배가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우린 지금으로서는 이 근본적 해설은 잠시 접어두고 만약에 우리가 어느 편인가를 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그나마 어느 편에 가담하고 싶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린 이런 경우 진리의 놀더 시금석이 아니라 한낱 우리의 관심을 문제 삼음으로써 이러한 연구가 양쪽에 서로 싸우는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 싸움의 참여자들이 관련 대상에 대한 탁월한 통찰의 원인이 아니었음에도 다른 편이 아니고 기꺼이 이 편에 가담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유용성을 가진 것과 함께 또 보수적인 일로 예컨대 한쪽의 열광적인 흥분과 다른 쪽의 냉정한 주장을 곧왜 그들은 그 한편에는 깊은 찬동의 박수를 보내고 다른 편에 미리 토할 수 없는 거부의 태도를 취하는 걸 이해하는 데 유용성을 가질 것이다. 분열을 해소하겠다는데? 대단한데? 팩트가 아니라 감성으로 해소하겠다잖아 지금. 팩트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예비적인 평가에서 그로부터만 적절한 설성이 갖춰질 수 있는 관점을 정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으니 그것은 양쪽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원리들을 비교하는 일이다. 우리는 반정립의 주장을 가운데에는 사고방식의 완전한 동일 형식성과 주체들의 온전한 통일성, 곧 세계 안에서 현상을 설명한 뿐만이 아니라 우주 자체에 대한 초월적 이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순수한 경험주의 원리가 있음을 인지한다. 그 반면에 정립의 주장들은 경험적 설명 방식 외에 현상들의 계열 안에 또한 지성적 시초들을 기초로 놓고 있고 그런 안에서 준칙이 단순하지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준칙을 그 본질 구별징표에 관해 순수이성의 교조주의라고 부르고자 한다. 다시 뭐야? 정립이 도그마티즘이야. 교조주의 그때 당시 뭐라 부르니? 그거 관념론. 반정립이 경험주의야. 그죠? 다시 돌아가서 볼까? 정말 그래? 시간의 시초가 있다는 관념론적이고 시간의 시초나 한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경험론적인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좀 놀라운데? 어쨌든 2번도 이해가 되죠? 2번은 좀 차라리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합성된 것이 실존하고 단순한 부분 같은 게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관념론이고 그런 단순한 건 없고 그냥 경험으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경험론이죠. 셋째, 자연 법칙에 인과만으로 안 되는 인간 상태의 정신성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엔 자유가 있다라는 게 관념론이고 자연 법칙만으로 얘기하지 뭔 소리 하는 거니? 아까 경험론이야. 이건 많이 와닿네요. 여기가 와닿다. 네 번째, 세계의 필연적 존재자가 어쨌든 이 세계 안에 있는 것 같아. 야 그런 게 어딨냐? 아까 경험론이야. 그죠? 약간 분류가 좀 짜증나긴 하는데 대충 느낌은 오죠? 이 사람이 뭘 경험주의라 부르고 있는지도 알겠죠? 지금의 어떤 과학주의적 태도랑도 좀 닮아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주론적 이성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교조주의 내지 정립에서 다음의 것이 드러난다. 우선 건전한 사람 보르게신트? 뭐야 이게? 건전한 사람은 누구나 만약 그가 자기의 참된 이익을 숙지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그에 참여하는 모종의 실천적 관심이 드러난다. 세계가 시초를 갖는다는 것, 나의 사고하는 자기는 단순하고 그래서 불우한 본성을 갖는다는 것, 이 자기는 동시에 그의 의사에 따른 행위들에 있어 자유롭고 자연의 강제를 넘어서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를 이루고 있는 사물의 전체 질서는 그로부터 만물이고 통속과 항목적인 연결을 얻고 있는 한 근원 존재자로도 유래한다는 것. 전통적인 중세적 관점 아니에요 이거? 신학적 관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사람이죠. 그러네. 이게 신터가 죄인가 보다. 죄 지은 건전한 인간인가 보다. 이것들이야말로 도덕과 종교의 초석들이다. 반정립은 우리한테서 이 모든 지점들을 빼앗고 적어도 빼앗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로 이쪽 편에 이성의 사면적 관심 또한 표명된다. 만약 초월적 이념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것을 시작해서 온전히 선언적으로 조건들의 전체 연쇄를 이해할 수 있고 조건적인 것의 도출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을 반정립은 수행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정립은 종합의 조건들에 관련된 물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듭해서 의문을 남기지 않는 대답을 주지 못함으로써 전혀 기껍지가 않다. 기껍다는 얘기죠. 반정립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어진 시초에서 더 이상 상위의 시초로 계속 올라가야만 하고 각 부분은 모두 더욱 작은 부분으로 다가가야 하고 모든 사건은 계속 다른 사건을 원인으로서 자기 위해 갖고 그리고 모든 현존 조건의 일반은 매번 그런 존재에 자립한 사물에서 무조건 뒷받침을 지르지 못한 채 언제나 다시금 다른 조건에 의거한다. 셋째로 이 편은 대중성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 점이 확실히 이 편을 건장하지 않은 적지 않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상식은 모든 종합의 무조건 시초라는 이유에서 조그만 채 난점도 보지 않는다.
상식은 그렇지 않아도 근거들처럼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결과를 따라 내려가는 것에 보다 더 익숙해 있고 절대적 최초, 상식은 가능성에 대해 추적하지 않으면서도 라는 개념들에서 아니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서 자기의 발걸음을 뗄 먹줄을 연결할 확고한 점을 갖는다. 이에 반해 상식은 항상 한 발을 허공에 들고서 조건적인 것에 조건적으로 수렴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촉감도 가질 수 없다. 이 편이 뭐야? 이 편이 정립이죠. 그러니까 정립이 오히려 대중적이고 지금 기존의 아이디어고 반정립이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얘기고. 우주론적 이념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경험주의 내지 반정립의 편에서는 첫째로 도덕과 종교가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이성의 수적 원리들로부터 실천적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순전한 경험주의는 도덕과 종교에서 힘과 영향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세계와 구별되는 근원 존재가 없다면, 만약 세계가 시초가 없고 그러므로 또한 창시자가 없으며 우리 의지가 자유롭지 않고 영혼이 물질과 마찬가지로 분할 가능하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면 도덕적 이념들과 원칙들도 모든 타당성을 잃을 것이고 이것들의 이론적 지지를 이루었던 초월적 이념들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다. 니체가 빠개 칠만해 하네 지금 이게 말하는 꼬락선이 보니까. 제가 꼬리 좀 받았겠네 이러면서. 이에 반해서 경험주의는 이성의 사변적 관심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이성 이념들에 대한 교적 이론이 약속함직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이점들을 제공한다. 경험주의에 따르면 지성은 항상 자기 고유한 지반 위에 서 있다. 곧 지성은 그가 그것들의 법칙을 추적할 수 있고 이를 매개로 그의 확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을 끝없이 확장해 갈 수 있는 순정하게 가능한 경험들의 분야에 서 있다. 여기서 지성은 그 자체로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관계들에서 그 대상을 직관에 현시할수록 현시해야만 하며 또 그것들의 상이 주어진 비슷한 직관들에서 명료하고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는 개념들에서도 그리할 수 있고 그리해야만 한다. 지성은 사유물로서 결코 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의 대상들을 알지 못한 이념들의 매이기 위해 자연질서 연습을 떠날 필요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지성에게는 자기 업무를 떠나 이제는 자기 업무와 특별한 핑계를 관념하는 이성의 구역으로 초험적 개념들로 넘어가고 들어간 일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지성은 더 이상 관찰할 필요도 없고 자연 법칙에 맞게 탐구할 필요도 없으며 오직 생각하고 지어내고 하면 된다. 또한 지성이 자연의 사실들에 의해 반박될 수 없음은 확실하다. 지성은 그런 사실들의 증언에 촉박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나쳐가거나 심지어 그것들을 보다 높은 권위, 곧 순수이성의 권위 정도 시작되기 때문이다. 경험주의의 뭐랄까 역설적 교조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죠? 그런 전제들이 필요 없이 우리가 그 지성의 틀이나 경험적 어떤 데이터의 틀을 가지고서만 들이미는 게 허용된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부터도 오히려 뭐랄까 이 능력 자체를 믿는 법칙화가 기능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몽주의죠 사실. 현대에 사실 오히려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게 현대 계몽주의죠. 그 전에 신이 있고 뭔가 제한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머뭇거리던 중세적 태도랑 계몽주의 태도를 분리해놓고 야, 계몽주의의 교조성을 먼저 이 시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까? 근데 계속 갑니다. 그래서 경험주의자는 자연의 어떤 시기를 단적으로 최초인 시기로 간주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연의 범위에 대한 그의 조망의 어떤 한계를 최종의 한계로 보는 것도 또 그가 관찰과 수학에 분해하고 직관해서 종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자연의 대상들로부터 감각에 의해서도 상상에 의해서도 한 번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자연 안에서조차 자연 법칙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기초에 놓고 그럼으로써 필연적인 규칙들의 실마리를 따라 현상들의 발생을 추적하는 지성의 업무를 촉진하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자연 밖에서 무엇인가를 위한 원인을 자연 밖에서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만이 우리에게 대상들을 주고 그것들의 법칙들에 대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자연 외에 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경험주의 철학자가 반정립을 세우면서 자기의 참된 사명을 잘못 알고 있는 이성의 주제넘음과 대담함을 내려치는 것 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성은 본래적 통찰과 지식이 중지하는 것에서 통찰과 지식을 통크게 행하고 실천적 관심과 관련된 유효한 것에서 사변적 관심을 속죄하는 것을 칭하려 한다. 그것은 이성의 편안함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물리적 연구의 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인식을 확장하는 구실을 가지고서 저 시를 사람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걸 본인이 알고 소중히 여기시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만약 경험주의자가 이 의도만으로 만족한다면 이거 다시 읽을게요. 만약 경험주의 철학자가 반전점을 세우면서 자기의 참된 사명을 잘못 알고 있는 이성이 주장과 대담을 내주고 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를테면 만약 경험주의자가 이 의도만으로 만족한다면 그의 원칙은 요구함에 있어 절제 있고 주장함에 있어 겸손이 있는 준칙일 것이고 또한 동시에 본래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교사의 경험에 의해 우리 지성을 가능한 최대 확장하는 준칙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할 경우에는 지성적인 전제들과 믿음을 우리의 실천적 일을 위해 앉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런 것들이 과학이니 이성의 통찰이냐는 칭호와 허식 아래 등장할 수 없도록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기도 한데 이렇다면 인정할게. 맞죠. 이렇게만 쓸 수 있다면 최고지. 이거 인정할게. 본래 사변적 지식은 어디서나 경험 대상 외에는 적합할 수 없고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면 새로운적 경험에서 독립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종합은 거기에서만 종합 실수적인 직관이란 저 서브스탄스를 가지지 못하니 말이다. 그쵸? 그러나 만약 경험주의가 이념들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번 그런 일이 일어났거니와 그 자신 교조적이 되어 그의 직관적인 인식들의 권역 너머에 있는 까지를 대담하게 부정한다면 그 자신 불손함에 우리에 빠지는 것으로 이는 여기서 더욱더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성의 실력 가지고 부정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경험주의는 그 자신 실천에 관심이 없어요. 어떠해야 한다는 덕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사조야. 그래서 이 경험주의가 과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현상이라는 범주 안에서 기능할 때는 더없이 좋은데 만약 얘가 월권에서 자유가 없어서 인간은 뭐 덕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거나 뭐 절대 존재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렇게 가면 그건 실천 이성의 손실을 초래하는 거야. 자기의 권위를 벗어나면서 그러니까 앞에 교조주의는 경험을 흐트러뜨리고 막 신이 내린 거다라 그래서 우리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주의는 반대로 현상 안에서 우리 인식을 최대로 확장해주는 아주 멋진 원칙인데 이것이 교조화돼서 이성의 범주까지 침탈해버린다면 도덕을 없애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이네. 그래서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크리틱을 해서 이게 가능한 영역을 지어주지 않으면 타함을 얘기할 수 없다.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죠? 이것은 에피쿠로스요 플라톤주의의 대립이다. 양자 모두 그들이 아는 것이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다. 전자는 실천적인 것이 손실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후자는 실천적인 것을 위한 탁월한 원리들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성에게 우리에게 사변 지지만 허락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연사의 관심과 삶에 몰두하고 게다가 물성을 소홀히 한 일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싸우고 있는 둘 중에 잠정적으로 한쪽을 편드는 데에 생겨서 제3요소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매우 기이하게도 경험주의는 대중성에 전적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경험주의야말로 짱이죠. 지금 경험주의가 다 이겼어요. 경험주의가 다 이겼어. 밑에 주석에도 그렇게 적혀있네. 아 그러네요. 당대를 말하는 것이고 비록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상식의 경험적 인식과 이것 함정 연관에 의해서는 그를 만족시키는 약속의 기획만 열렬히 환영하고 그 대신에 초월적 교조주의가 상식으로 하여금 타연의 숙련의 대성적인 데에도 말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상식을 움직이는 근거다. 왜냐하면 상식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자라도 상식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끄집어낼 수 없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이 그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더 많이 안다고 뽐낼 수가 없다. 그리고 상식은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학수가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끝없이 궤변을 놓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상식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그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하는 그 순종한 영혼 사이를 맴돌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상식은 자연의 탐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편의성과 허용이 이미 이 원칙들의 강력한 추천이 된다. 각줄 읽을게요. 그 상식은 기본 경험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에 대한 무지로 인해 오히려 교주의로 기울게 된다. 또 다른 곳에서 유사한 맥락에 대해서 칸트는 상식의 철학적 무식성 허용을 비판한 적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게다가 그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원칙으로 봐야 된다거나 그것을 객관적 실생에 통찰할 수 없는 개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철학자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상식에겐 이보다 더 이상적인 일은 없다. 아, 얘도 엘리트야. 이 노동비만 맞아야 돼요. 엘리트야, 엘리트.
상식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자 한다. 그러한 전제 자체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어려움보다는 상식을 불안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파악함이 무엇을 일컫는지 알지 못하는 상식에게 그런 어려움은 결코 의식조차 되지 않으며 상식은 자주 쓰므로써 통용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마침내 상식이 갖는 모든 사회적 관심은 실천적 것 앞에 사라지고 상식은 그의 걱정과 희망이 그를 몰아 가정하고 믿게끔 하는 것을 통찰하고 한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렇게 안 게 뭐예요? 영혼, 시간의 시초,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경험주의는 초월적 관념화하는 이성의 모든 대응성을 완전히 빼앗기고 그것이 최상의 실천 원칙들에 대해 제 아무리 많은 소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학파의 한계를 단번에 뛰어넘어 일상사회에서 어느 정도 뚜렷한 신망과 대중들의 예우를 얻게 되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중성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야. 대중성을 얻으면 그것이 과하게 사용되어서 찌꺼리가 되니까. 그리고 이 말이 역설적으로 지금 경험주의가 얼마나 상식이 돼서 헛짓거리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칸트의 말이 틀렸죠. 걱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걱정을 했었어야지. 걱정을 너무 안 하다가 지금 그랬죠. 인간 이성은 그 자연 보정상 건축술적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모든 인식들을 한 가능한 책에 속하는 것으로 고찰하며 그래서 한 기획된 인식을 적어도 어떤 책의 안에서 다른 인식들과 어울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자는 그런 원리들만은 승낙한다. 그러나 반정립의 명제들은 인식들의 건물의 완성을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유의 것이다. 이것들에 따르면 세계 한 상태 위에는 언제나 하나의 여전히 앞서 상태가 있고 각 부분에 또 다른 부분이 있어 다시금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모든 사건 앞에는 역시 타자로부터 생겨난 또 다른 사건이 있으며 현존재에서는 도대체가 모든 것이 언제나 조건적이고 어떤 무조건적 최초의 현존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반정립은 결코 최초의 것을 승인하지 않고 단적으로 건축 기초로 쓰일 수 있으라 터인 어떤 시초도 승인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들에서는 인식이라는 하나의 완벽한 건물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험적이 아니라 선수적 이성을 통해서 요구하는데 이성의 건축술적 관심은 정립 주장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추천을 이끌어온다. 그래요. 그렇대요. 그러나 만약 인간이 모든 관심과 관계를 끊을 수 있고 이성의 주장들을 어떤 결과나 그 근거의 내용만을 쫓아 고찰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인간은 싸우고 있는 학설 중 입혀있는 접근에 편향되는 것 밖에는 궁지를 벗어나는 갈 길이 없다고 가정할 때 끊임없이 동요하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동요하는 상태? 오늘은 그에게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내일은 그가 끊임없는 자연현실을 고찰하게 되면서 그는 자유란 자기만의 아무것도 아니며 만물의 순전히 자연뿐이라고 얘기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행동이 문제가 되게 되면 한낱 사변 이성의 이런 유의는 꿈속의 허상처럼 사라져버리고 그의 원리들은 순전히 실천적 관심에 따라 선택될 것이다. 그럼에도 사작하고 탐구하는 존재자에게는 일정 기간 단지 자기 자신의 이성을 검사하는 데 몰두하고 그러나 이때 모든 당파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기가 주목하는 바를 판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므로 명제들과 반대 명제들을 어떠한 협박에도 위협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입장, 고려한 인간의 입장의 배심원들 앞에서 스스로 변화시켜 충족시키는 것은 어느 누구를 화내게 할 일도 아니고 더구나 거부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아름답습니다. 낭만주의죠. 미래를 조금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너무 이렇게 작게 본 것 같은데. 관념론자들의 상상은 인간 세계 신이었지만 영혼 세계 신이었지만 경험론자들의 상상은 미키마우스였습니다. 샤데, 독일어로 샤데라고 하거든요. 투게르. 자, 이쯤 읽으면 되겠죠? 네. 오늘 이쯤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